이거 앞에 있는 내용들이 이제 그 좀 간단하게 그냥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많아요 내용이. 그래서 이거 뭐 다 하다가는 다 자세히 하다가는 뭐 한도 끝도 없는 그런 거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그 우리가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작품에서 텍스트로 뭐 그런 논문이 있다 그런 얘기 한 적 있었잖아요. 왜 우리는 작품이라고 말하는 것보다 텍스트라고 말하는가 구조주의자들은 그 얘기 지난 시간에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작품 그러면 이제 거기에 그 무슨 어떤 권위, 기원 이런 게 들어가잖아요. 누가 그렸다, 뭐 누가 썼다, 뭐 이제 이런 거. 그런 게 있는데 텍스트는 그게 아니라는 거지. 텍스트는 그냥 내 앞에 있는 바로 이 자체가 텍스트니까. 그건 뭘 얘기하느냐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시를 읽든 그림을 보든 무슨 영화를 보든 그 텍스트 자체를 보는 게 중요하지. 그것이 나왔다고 추정되는 기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작가라든지 뭐 감독이라든지 뭐 이런 것을 우리가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아마 지난번에 예를 든 게 이제 무슨 뭐 한용운의 시 뭐 이런 거 읽을 때 뭐 만해 한용운의 님의 침묵에서 님이 뭐냐 그럴 적에 그냥 텍스트 속에서 찾으면 되는데 님이 뭔지. 근데 그걸 갖다 굳이 이제 뭐 독립운동을 했으니까 이제 뭐 이런 지식 이런 지식이 뭐 필요할 때도 있지만 좀 쓸데없을 때도 있어. 왜냐하면 그 지식 때문에 내가 시를 갖다가 오독하는 뭐 오독이란 말 자체도 좀 사실 뭐 모든 읽기는 오독이지만 그래도 또 그렇게 결정적으로 오독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쓸데없는 지식을 작품 해석에 적용시키는 것은 이걸 텍스트로 보는 관점이 아니라 그냥 작품으로 보는 관점이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 이제 구조주의는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한 게 뭐냐면은 우리가 구조주의가 텍스트라는 말을 썼을 때 그러면은 그걸 이제 분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조주의는 분석을 하는 건데 왜냐하면 구조를 찾아야 되는 거니까. 근데 구조를 찾는다는 구조라는 게 뭐냐? 구조라는 거는 어떤 한과 어떤 한과의 관계를 만들어 놓는 게 구조잖아요. 그러니까 한 개만 가지고 얘기한다면 이건 본질이에요. 그냥 이거 자체로 본질적으로 접근하는 건데 우리가 이것과 이것을 관계적으로 접근하면 이게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조주의를 한다 아니면 구조주의 기억을 한다 그러면 모든 것 속에서 관계를 찾아내는 거지 모든 것 속에서 본질을 찾아내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뭐 공부한다 그러면 뭐 어떤 그 현상의 본질을 찾아야 된다 뭐 이제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그렇지 않다. 구조주의는 그 본질이라는 것을 알 수 없는 영역에 두고 오로지 내 앞에 있는 텍스트 속에 드러나는 항목들 간의 관계를 기술하는 거. 이게 이제 바로 구조주의의 목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당연히 지금까지 했었던 식으로 뭐 어떤 작품을 놓고 이 작품의 주제는 뭐다라고 이렇게 한마디로 이렇게 환원시켜버리는 그런 걸 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텍스트 자체를 딱 분석하는 것에 그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구조주의자들은 결론을 잘 안 내려고 그러죠. 왜냐하면 구조를 이렇게 기술하지. 뭐 그렇고 그래서 결론은 뭐다. 뭐 이 작품의 주제는 뭐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은 그렇게 해봐야 뭐 다른 사람 또 다른 결론 낼 거고 이제 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점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텍스트를 얘기했고 그다음에 이제 그럼 분석을 어떻게 하느냐 할 때 분석은 우리가 지난번에 무슨 얘기했냐면 레벨로 분석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레벨로 분석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영화 하나를 보는데 영화에는 수없이 많은 요소들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무슨 뭐 미장센 같은 거고 그다음에 이제 뭐 그 배우들의 어떤 연기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대사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이제 무슨 뭐 음악도 들어갈 거고 뭐 여러 가지가 이제 복합적으로 돼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영화만 그런 게 아니죠. 영화는 또 좀 특별히 좀 여러 가지 복합적이긴 하지만 뭐 그림도 그렇고 문학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럼 그것의 레벨을 이렇게 나눠 가지고 분석하지 않으면 분석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영화에서의 음악과 어떤 미장센 이거 무슨 관계냐 이렇게 할 때 어떤 장면화하는 것을 분석하고 음악을 분석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층위로 나눠서 분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섞어서 분석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것을 분석하고 이것을 분석해서 이 레벨의 분석과 이 레벨의 분석을 서로 관계지어가면서 점점 더 전체적인 어떤 텍스트의 구조에
구조를 기술하는데 가까이 가는 거. 이게 구조주의자들이 하는 얘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문학 가지고 얘기하면은 뭐 김소월의 시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시 같은 거 얘기할 적에 시에는 뭐 음악적인 요소도 있고 뭐 시각적인 요소도 있고 뭐 어떤 시는 회화적인 시고 어떤 시는 뭐 음악적인 시고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뭐 우리 뭐 국어 시간에 이제 그런 거 배우잖아요. 그러면은 뭐 김소월 시를 갖다 이제 이렇게 읽어 보니까 여기에는 뭐 음악적인 요소도 있고 뭐 회화적인 요소도 있어요. 또 무슨 논리적이고 이런 요소도 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그것들을 갖다 막 섞어서 분석하면 안 된다는 거지. 예를 들어서 음악을 음악대로 분석하고 그다음에 그 뭐죠? 뭐 회화적인 이미지는 회화적인 이미지대로, 그다음에 이제 언어 논리적인 이미지는 언어 논리적인 것을 분석하고 이렇게 각자 분석 레벨을 분석한 다음에 그 레벨들 사이에 어떤 관계를 기술해내는 거예요. 그걸 연결 지어가지고 그러면 이제 전체적인 어떤 그 그림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 없이 마구잡이로 분석하려면은 이게 도대체 어디서부터 분석을 해야 될지, 갑자기 음악 얘기하다가 갑자기 무슨 이미지 얘기하다가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은 이게 전체적인 어떤 구조가 그려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문학 작품을 놓고 우리가 이제 뭐 토론을 하자, 뭐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독후감 독서회 많이 하잖아요. 뭐 여기 뭐 에코도 읽고 막 그랬다고 그러시던데, 그럼 그런 거 읽은 다음에 우리가 그러면 에코를 어떻게 분석할 건지 할 때 이제 어떤 레벨을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럴 때 뭐 그렇게 이렇게 하는 방식이 결국은 구조주의 기호학자들이 계속 탐구한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관심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걸 계속 이제 연구를 해온 거죠. 그래서 모델들을 많이 만들어냈어요, 나름대로. 근데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예를 들면 이제 내러티브 분석하는 모델, 우리가 이제 서사 그 이야기 분석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연구가 굉장히 활발해가지고 20세기에 그런 학문을 갖다가 일종의 그 서사를 연구하는 학문이라는 뜻에서 서사학이라는 그 개념을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서사학이라는 개념을 그 사람들이 영어로 얘기하면 네러톨로지라고 얘기해요. 네러톨로지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럼 이 네러톨로지라는 걸 가지고 이제 뭐 분석한다 그러면 뭐 소설도 분석하고 무슨 영화도 분석하고 애니메이션도 분석하고 광고도 분석하고 뭐 다 분석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모든 게 다 서사니까. 서사 아닌 게 없으니까. 그럼 이제 그 서사를 갖다가 분석할 적에 어떤 레벨로 분석하느냐 할 때 제일 먼저 이제 우리 머리에 떠오르는 건 뭐냐면은 뭐 서사뿐만이 아니라 모든 그 텍스트를 분석할 적에 상식적으로 여러분들이 아는 게 뭐 어떤 레벨이 있을 것 같아요. 상식적으로는 뭐 내용, 형식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들 뭐 내용을 분석한다, 형식을 분석한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뭐 텍스트를 분석할 적에. 그러면 뭐 서사도 마찬가지일 거다. 뭐 서사도 서사의 내용이 있고 뭐 형식도 있을 거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뭐 우리가 지금 얘기한 그 레벨의 분석에 따르면 내용은 내용대로 분석하고 형식은 형식대로 분석해서 이 분석과 이 분석을 갖다 서로 연결시키면 전체적인 분석이 되지 않느냐. 이게 이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분석의 기법이에요. 근데 이것 없이 뭐 내용 얘기했다, 형식 얘기했다 막 뒤섞어 버리면은 이게 도대체 논리도 안 맞고 말이지, 설득력도 없고 이제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문학 이론에서 이제 문학 이론을 잠깐만 이제 얘기한다면은 20세기 초에 19세기 말 20세기 초가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문화사를 쭉 보면은 이 19세기 말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였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근데 그래서 우리가 세기말이라는 말을 쓸 때, 세기말이라는 말을 쓸 때는 20세기 말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18세기 말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딱 19세기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19세기 말은 왜 그러면 그게 중요하냐라고 할 적에 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우리가 배운 소시오도 그 시대 사람이고 마르크스 있고 뭐 프로이드 있고 뭐 엄청난 사람들이 많이 나왔고 그 시대 예술은 다 뭐였냐? 그 이전에 어떤 형식을 깨트리는 굉장히 아방가르드한 예술들이 많이 나왔어요. 음악도 그렇고 미술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 이전 것을 막 깨트린다. 그러면 그 이전 것을 깨트리는 걸 우리가 이제 뭐 아방가르드라고 그러잖아요. 전이 뭐 예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뭘 깨트렸냐 이제 이게 중요한 거예요. 도대체 뭘 깨트렸냐. 근데 뭘 깨트렸을 것 같아요? 형식을 깨트렸을 것 같아요. 내용을 깨트렸을 것 같아요. 형식. 형식. 둘 다 그러니까요? 아니 하나만 정해야 돼요? 예, 하나만 정해야 돼요. 우리는 양비론 이런 거 안 좋아해요. 전 세대의 예술을
전복할 때 무엇을 깨트리느냐. 그렇지. 예. 어느 게 더 전위적이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어느 게 더 전위적? 형식인 것 같은데. 이거 뭐 다들 알고 계셨네 벌써. 예, 형식이에요. 형식을 깨트리는 거. 왜냐하면은 내용은 거기에 뭐 이것저것 다 담을 수 있고 뭐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다고 하지만 그 아이디어를 실제적으로 드러낼 때 그 드러내는 방식이 얼마나 더 전위적이고 파격적이냐에 따라서 그것이 갖는 어떤 전위성이 이제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나왔던 무슨 모든 예술들은 다 형식을 깨트린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때 이제 예술 문학 이론 중에서도 이제 이런 그 구조주의 문학 이론 같은 게 새로 나왔는데 그때 구조주의 문학 이론에서 이제 이 전 단계 구조주의 전 단계가 이제 바로 문학 이론에서 어떤 단계냐면 바로 이 형식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는 형식주의 문학 이론이라는 게 있었어요. 예술 이론, 문학 이론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형식주의 문학 이론이라는 건 말 그대로 형식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형식의 내용을 결정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죠. 형식의 내용을 결정한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그 개념을 이제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은 이게 이제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지고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대립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이념이라든지 뭐 관념이라든지 뭐 이데올로기라든지 막 이런 거 막 생각하고 하는 거는 이거는 이제 플라톤적이고 그것이 이제 실제적으로 뭐 시라든지 연극이라든지 비극이라든지 뭐 이런 것으로 드러난 것을 눈앞에 보고 거기에서 뭔가 어떤 그 감동을 받고 뭐 의미를 찾아내고 이런 건 다 일종의 아리스토텔레스적인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때 우리가 형식을 중요하게 여기는 거는 이런 아리스토텔레스적인 전통이다. 그래서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쓴 그 시학이라는 책이 어떻게 보면은 이런 그 예술의 어떤 원조격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형식을 갖다가 이제 했는데 그 사람들이 한 중요한 얘기 중에 하나가 그 중에 이제 이론 하나를 이제 얘기한다면 서사를 분석할 적에 이 내러티브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파블라 수제라는 말을 써요. 근데 파블라 수제는 그쪽 말이니까 우리가 이걸 갖다 이제 번역을 해야 되는데 수제라는 말은 플롯이라고 번역할 수가 있고 파블라라는 말은 스토리로 번역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모든 서사는 다 플롯과 스토리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두 층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금방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뭐겠어요? 그러면 스토리가 내용이냐 아니면 플롯이 내용이냐 또 플롯이 형식이냐 플롯이 내용이냐 뭐 이런 개념도 여러분들 생각 어때요? 플롯하고 스토리를 놓고 볼 때 어느 게 내용인 것 같아요? 스토리가 진짜. 그렇죠. 스토리가 내용이고 플롯은 형식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분석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우리가 그 서사를 분석할 적에 지금까지는 막 무슨 뭐 여기 어떤 주제가 있냐 뭐 어떤 내용이 들어있냐 막 이런 걸 막 찾아내지만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주제를 전달해 주는 거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그런 스토리가 아니고 그것을 형식화 시켜가지고 플롯으로 만들어가지고 우리에게 그야말로 직접적으로 전달될 때 우리가 받는 어떤 영향 이게 이제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뭐 주제도 되고 감동도 되고 뭐 이런 게 다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결국 뭐냐면은 형식이 더 중요하다. 즉 다시 말해서 형식주의자들은 형식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레벨 중에서.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이 서사 학자들이 내러티브를 연구한 학자들이 이제 되게 뭐 파블라 수제 이런 것도 얘기했는데 또 거기에 이제 어떤 사람은 조금 더 덧붙여가지고 스토리보다 더 추상적인 층위가 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플롯보다 더 구체적인 층위가 있다. 그래서 더 구체적인 걸 디스코스의 층위라고 그러고 아주 그 아래쪽에 추상적인 층위를 내러티브 타입이라고 해서 네 개의 층위를 갖다 얘기를 해요. 나레이터지스트들이.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건 뭐냐면은 이렇게 층위로 나눌 수가 있구나. 내러티브라는 걸 갖다가. 그 다음에 층위로 나눴는데 그 나눠진 층위를 보니까 어떤 거는 아주 표면에 있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보면은 금방 눈에 들어오는 층위가 있고 어떤 거는 아주 깊이 들어가가지고 추상적으로 뭔가를 추출해내야만 나오는 층위가 있고 그런데 지금 얘기한 바로 그 순서는 디스코스는 가장 그 표면층이고 그 다음에 이제 플롯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스토리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내러티브 타입이 있다. 그리고 이제 간단하게 설명하면 내러티브 타입은 모든 서사에 다 나타나는 추상적인 구조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서사라면 다 이게 뭐 춘향전이건 심정전이건 돈키호테건 뭐 할 것 없이 다 똑같이 나타나는 구조가 있다. 이거 굉장히 추상적이잖아요. 근데 이런 걸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었어.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따가 뭐 이거 할 적에 좀 더 얘기할 거예요. 그 점에 대해서. 그다음에 이제 그거보다 조금 더 이제 좀 위로 올라오면 스토리의 층위가 있어요. 근데 스토리의 층이라는 건 뭐냐면은 스토리도 굉장히 추상적. 우리는 스토리를 굉장히 구체적인 걸로 아는데 스토리가 굉장히 추상적인 거. 왜 추상적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영화를 봤어. 친구가 아예 나는 뭐 영화 볼 시간이 없으니까 나한테 좀 스토리나 좀 얘기해줘. 그러면 스토리를 얘기해 준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스토리는 뭐야? 내가 본 영화를 내 머릿속에서 추상화 시켜가지고 말하자면 이야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 추상적인 것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춘향전 스토리 그러면 그 춘향전 스토리라는 거는 그야말로 추상적인 어떤 얘기예요, 그냥.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 춘향전을 가지고 뭐 어떤 감독이 무슨 영화를 만들었을 때 달리 나타나고 또 어떤 감독이 또 어떻게 나타났을 때 다르게 나타나고 이제 이럴 때는 이게 이제 조금 더 앞으로 가가지고 플롯의 층위로 가는 거죠. 표면으로 가가지고. 플롯의 층이라는 건 뭐냐면 구성이야, 구성.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우리가 스토리가 이런 스토리가 있다. 진짜 봄에 한 남자가 여자가 만났어. 그다음에 여름에 서로 사귀었는데 가을에 서로 싸웠어요. 그래서 겨울에 헤어졌어. 뭐 이런 게 있다 진짜 이 말이에요. 이런 것도 하나의 그 뭐 소설의 줄거리가 되잖아요. 이게 스토리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이제 플롯의 층위로 가면 어떻게 되냐? 이걸 갖다가 무슨 뭐 소설로 쓰는데 무엇부터 이제 쓰느냐? 겨울부터 쓰는 거야. 이 헤어진 장면부터.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회고를 하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해서 만났다. 그다음에 뭐 어떻게 했다. 그러면 이게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순이 아니라 겨울, 봄, 여름, 가을도 될 수가 있고 뭐 여름, 가을, 봄, 여름도 될 수가 있고 이걸 막 이렇게 그 구성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구성하면은 훨씬 더 그 만들어낸 사람이 주제를 전달하기가 더 좋아요. 내가 이런 주제를 전달할 때는 이런 구성이 좋겠구나, 뭐 이런 구성이 좋겠구나. 이런 게 이제 바로 플러스 층이에요. 플롯.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뭐 여기 애니메이션 만드는 분도 계시고 뭔지 이런 쪽에 관심이 많은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면 되죠. 내가 어떤 그 스토리를 얘기할 때 스토리만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걸 구성을 해가지고 그것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플롯이라는 건 굉장히 구체적이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제일 표면으로 가면은 이걸 우리가 디스코스층이라고 해요. 디스코스층은 담화층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아주 섬세하고 구체적인 걸 나타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작가가 자기가 어떤 그 영화를 만들 때 자기 독특한 어떤 스타일을 만든다.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또 독특한 어떤 기법으로 만든다. 뭐 예를 들어서 뭐 구성이 어찌됐든 간에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영화를 찍을 때는 어떤 장면을 흑백으로 처리한다든지 뭐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고 뭐 하여튼 섬세한 것들. 그러니까 이거는 잘 분석이 안 돼요. 왜냐하면 내가 그냥 그걸 감각적으로 포착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예술에서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제 분석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 이제 너무 이해가 길어지니까 이걸 이제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거예요. 내러티브도 이런 네 개의 층위가 있다면 그 네 개의 층위는 어떤 거는 굉장히 추상적인 거고 어떤 건 굉장히 구체적인 건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내러티브를 분석할 적에 영화나 무슨 소설을 분석할 적에는 이 각각의 층위를 분석한 다음에 이 각각의 층위를 어떻게 연결시키느냐에 따라서 그 텍스트의 해석이 좌우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이제 좀 테크니컬하게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좀 학습을 많이 한다면 뭐 우리가 영화 평론도 쓸 수가 있고 뭐 소설 평론도 쓸 수가 있고 다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훨씬 더 설득력 있게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이거 얘기했다 저거 얘기했다 막 뒤죽박죽 뭐 주관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야말로 어떤 레벨을 나누고 그 레벨을 분석하고 그 분석된 레벨들 간의 관계를 이술하고 이런 어떤 단계를 거치게 되면은 이거는 대단히 그 설득력 있는 그 텍스트에 대한 어떤 그 해석이 나오는 거다. 그래서 그 얘기를 이제 여러분들한테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건 굉장히 구조주의적인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제 구조주의자들은 그런 방식을 써요. 근데 이제 구조주의 이후에 포스트 구조주의 뭐 이런 게 이제 나와요. 근데 이건 이제 구조주의는 텍스트를 중요하게 여겼는데, 그 다음에 이제 나온 게 뭐냐면 이제 해체주의라는 게 나와요. 해체주의는, 뭐 여러분들이 이제 뭐 자크 데리다 뭐 이런 그 아마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포스트 모더니스트라고 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은 구조주의자들이 생각한 그런 텍스트의 개념을 해체시키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구조주의까지는 이 텍스트가 어떤 그 구조에 의해서 이렇게 작동된다 이렇게 보는데 그 다음에 해체주의로 넘어가게 되면은 그런 구조 자체가 해체된다고 보는 거니까 해체주의겠죠. 해체되고. 근데 해체가 도대체 뭐냐? 해체가 뭐냐? 이거 굉장히 어떻게 보면 철학적인 얘기가 돼요. 왜냐하면은 텍스트를 분석한다는 거는 어느 정도 일정한 텍스트를 가지고 분석을 하는 건데 이 해체주의자들은 그런 그 텍스트 자체보다는 그 텍스트가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성질이 어떤 거냐에 대해서 기술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구조주의는 어느 정도 구조화됐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해체주의자들은 뭐냐면 그런 구조는 유동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포착해서 그것을 기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어떤 의미를 우리가 포착한다고 그랬죠. 구조주의자들은 어쨌든 그 구조 속에 어떤 의미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구조 속에는 의미 구조도 있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기술할 수 있다고 보는데 해체주의자들은 뭐냐면 의미라는 것을 갖다 포착할 수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의미를 포착하는 순간 의미는 미꾸라지처럼 싹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 아이 망했네 이러고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 그럼 또 잡으려고 그래요. 또 잡으면 또 빠져나가요. 그러면 이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냐면은 그 어려운 말로 이걸 데리다라는 사람 뭐라고 얘기냐면 차연이라는 말을 썼어요. 차연. 근데 차연이라는 말이 디페랑스라는 말인데 디페랑스라는 말은 디퍼런스라는 말에서 나온 말인데 이거는 연기된다는 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연기된다는 건 뭐냐면 의미가 계속 잡으면 앞으로 가고 이러니까 우리는 계속 잡으려고만 하지 잡지는 못한다. 이게 그 사람들의 논리예요. 아주 기본적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 그러면 말이야 의미도 없이 말이지 어차피 잡히지도 않는 의미를 우리가 뭐 잡으려고 하는 것 자체는 헛수고고 뭐 잘못하면은 의미도 없다고 하니까 이건 무슨 허무주의 같은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오히려 반대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바로 이 행위 자체가 굉장히 실천적인 행위라고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의미를 포착하고 또 놓치고 포착하고 하는 그 과정. 이게 인간이 사는 게 다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뭘 추구하는데 뭐 추구하는데 계속 그 추구하는 것은 나한테 100% 만족감을 주는 게 아니라 결국은 또 다른 욕망을 부추기고 또 다른 욕망을 부추기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또 다른 욕망이 부추겼을 때 우리는 뭘 해? 또 뭘 하잖아요. 이게 바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그 행위 그리고 그 해체의 전략은 무엇이 있느냐면은 이미 존재하고 있는 기존의 어떤 고정관념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그 틈새를 건드려서 그것이 얼마나 허약한지를 노출시키는 거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이제 여러분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 사람들이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바로 뭐냐면 로고스 중심주의를 얘기해요. 로고스 중심주의. 그러니까 모든 서양의 철학은 로고스 중심주의의 철학이다. 또 모든 서양의 철학은 말씀의 철학이라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라는 건 뭐냐? 목소리의 철학이다. 근데 그 목소리의 철학이라는 것은 굉장히 권위주의적인 철학이에요. 근데 그러면 말이지 그게 목소리의 철학이면은 소슈르 같은 사람이 우리가 이제 구조주의자들은 그 이전에 어떤 형이상학적인 것을 말하자면은 해체하고 나름대로 시니피안과 시니피에의 그 어떤 구조 속에 그걸 갖다 다 이제 끌어들였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은 기원적인 것을 많은 부분 해체한 거예요. 왜 구조주의자들은 기본적인 걸 싫어하니까 우리가 그 시니피안을 보는 거지. 그 시니피안이 어디서 나왔냐는 그 목소리를 갖다가 이제 우리가 찾아다니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지금 구조주의 텍스트 작품 얘기하면서 한 얘기잖아요, 그게. 근데 해체주의자들은 뭐라고 해요? 데리다 같은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소시르마저도 아직도 소리 중심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거기도 아직 어떤 목소리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 이런 그 소리 중심주의에서 문자 중심주의로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해체주의자들은. 그럼 문자 중심주의라는 건 뭐냐면은
문자라는 건 뭐야? 우리가 계속 뭔가 쓰는 거잖아. 쓰는 것 속에는 어떤 기원이 들어가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글쓰기 하는 거예요.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것도 실상은 하나의 글쓰기라고 보는 거예요. 글쓰기라고 본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그러면 그 글쓰기는 뭘까? 그 글쓰기는 내가 지금 방금 얘기한 것처럼 계속 어떤 해체의 글쓰기예요. 근데 해체한다는 건 뭐냐? 뭘 갖다가 깨트리는 거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것이 얼마나 허약한지를 갖다 노출시키는 것, 탄로시키고 노출시키는 것인데, 그 노출시키는 그 과정 속에서 나는 뭘 하겠어요? 노출을 어떻게 시켜요? 그냥 마음속으로 시키겠어요? 글 쓰는 거죠. 글쓰기를 통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말로 하고 말로 전달하고, 그래서 그 말이 갖는 권위 때문에 우리가 어떤 그 속박되는 그런 상태에서 벗어나서 우리는 해체적인 어떤 글쓰기를 통해서 계속 생산적인 어떤 담론을 만들어낸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글이 갖는 권위는 없나요? 네? 글이 갖는 권위를 말에 비하면 없다고 그러고, 그게 이제 나중에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 그런 권위가 없죠.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선생님 앞에서 뭐 강의를 들으면 선생님의 뭐 목소리 이렇게 들으면서 저 선생님 대단하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뭐 하지만, 우리가 뭐 책을 보고 있으면 이 사람이 뭐 어떻게 생긴 사람인지도 모르겠고 뭐 누군지도 모르니까 그냥 오로지 이 글만 가지고 볼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럼 목소리에는 네. 그 나라는 사람이 모든 게 대면하고 있기 때문에 나라는 사람의 모든 게 그 목소리에 실리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것도 있죠. 네, 네. 그런 게 예. 근데 그래도 어제 누구 작가라는 글이 딱 있게 되면 그 사람의 작가의 권위가 있을 수가 그러니까 작가의 권위, 그러니까 내 구조주의자들 하는 얘기가 뭐냐면 텍스트로 보자는 거지. 텍스트로 보자는 거지, 작가를 보지 말고. 근데 그래서 저희 실생활에서는 말로 한 거는 법적인 효력이 없잖아요. 문서로 남겨놓고 도장을 찍어야 뭐 그럴 수 증인이 있죠. 있어야 네. 되는 거고 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 이제 다 그 자식 키우는 부모님이기도 하고 한데 자식들이 전화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어른들한테 문자로 그냥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이 목소리를 들으면 거기에는 그 부모의 권위가 들어가요. 근데 그냥 문자로 하면 돼요. 그냥 문자로 하면 거기에는 그 권위가 사라져요.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지금은 친구들도 그렇잖아요. 뭐 친구들도 사실 목소리 전화하고 듣는 거 좀 이상하잖아요. 요새는 그냥 문자 해버리면 되는데, 그게 이제 바로 어떻게 보면은 그 목소리를 소거시키는 이 시대의 어떤 그 하나의 그 흐름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쓰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 그래서 바로 이런 텍스트가 가지고 있는 속성, 이런 해체주의적인 관점에서의 텍스트를 해체주의자들은 텍스츄얼리티, 텍스트성이라고 얘기하고, 그 텍스트성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그 해체주의자들이에요. 구조주의 이후에. 그리고 이 사람들은 뭐에 관심이 있느냐, 뭐 의미가 뭐 해석하기 뭐 이런 게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의미론 이런 게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의 관심은 굉장히 철학적인 데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말한다는 것과 글 쓴다는 것, 그리고 글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갖다가 생산해낸다는 것. 근데 그 생산이라는 건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허무주의적이고 무슨 부정적이고 이런 것이 아니라 굉장히 긍정적인 방향으로 간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해체주의를 갖다가 그 뭐 허무주의적이다 이렇게 볼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굉장히 이것은 생산적이고 긍정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래서 나는 이 해체주의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 해체적인 사유를 갖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뭔가를 갖다 이렇게 비판한다 그럴 적에 너무 형이상학적으로 비판하는 방식이 뭐냐면은 변증법이에요. 변증법이라는 건 뭐냐면은 정이 있고 반이 있고 합이 있다 이렇게. 근데 세상에 여러분들 정반합이 진짜 있어요? 그냥 관념적인 거예요. 여러분들 삶 속에 정반합이 무엇인가 한번 찾아보세요.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우파가 싫다, 난 좌파다. 그래서 나는 우파에 대한 좌파. 그래서 정에서 반으로 갔다. 그럼 그 다음에 합으로 가요? 그 다음에 뭐 합으로 가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너무 관념적이다. 너무 형이상학적이다. 그래서 이제 나는 뭐라고 해요? 해체적인 사유는 그런 게 아니다.
해체적인 사유라는 건 뭐냐면은 어떤 담론이 있으면 그 담론에 기생해 가지고 그것을 발효시켜 가지고 거기에 기생해서 내가 어떤 뭐 바이러스라고 그래야 되나 뭐 바이러스가 아니라 뭐 하여튼 뭘 발효시키는 걸 뭐라 그래요? 효모요. 효모 이런 게 이제 돼 가지고 그 몸체를 갖다가 이제 변화시키는 그런 방식. 마치 그 숙주를 변화시키는 것 같은 그런 방식. 그러면은 그 변화 속에는 정반은 그야말로 정에서 반으로 가니까 다 앞에 걸 다 부정해 버리는데 이 숙주처럼 발효시키면 이미 발효된 뭐 김치처럼 말이지. 뭐 배추나 이런 그 채소는 그대로 있고 그것의 맛을 변화시키는 거잖아요. 이걸 이제 나는 이런 방식이 바로 나는 그거라고 보는 거지. 예, 이게 바로 이제 해체의 방식이다. 그러면 생산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배추가 어쨌든 김치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배추에 기생해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안티를 걸긴 했지만 그것이 어떤 해체적인 생산 활동을 했기 때문에 김치라는 새로운 생산물을 만들어냈다. 그럼 우리의 사유도 그래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사유도 어떤 것에 대한 비판이 만약에 있다. 또 어떤 그 문학 텍스트를 갖다가 비판적으로 읽는다 할 적에 그 비판적인 읽는 것도 바로 그러한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마치 효모가 돼가지고 그 배추를 김치로 만들듯이 그렇게 이제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교수님 지금 그 교수님 같아서는 이제 배추에서 김치가 됐지만 예. 이게 배추가 아닌 전혀 다른 게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김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김치가 아닌 다른 게 나올 아니 수도. 뭐 배추에서 다른 거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예. 제가 좀 염려하는 것은 건이라는 게 그렇게 나쁜 거냐? 권위? 예. 그러니까 우리가 본질과 건이 이쪽을 이제 해체하자는 게 해체주의. 예예.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권위가 없는 모두가 다 계속 선생님께서 차연으로 계속 그 어떤 의미가 미끄러질 수 있는 예. 그래서 끊임없이 이렇게 뭐가 없이 그냥 계속 미끄러지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이거는 과연 옳은 거고 권위와 본질은 나쁜 거냐 틀린 거냐라는 것도 또 그러니까 아니요 뭐 저는 권위가 예. 이제 이런 걸로 봐요. 일종의 우리 어떤 사유 속에서 도구마 같은 게 있잖아요. 도구마. 그러니까 도구마라는 건 뭐냐면 독단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윤석열이 같이 이렇게 자기가 어떤 머릿속으로 뭔가 사로잡혀 가지고 어떤 독단을 만들어냈잖아요. 그것이 이제 말하자면은 해체돼야 되는 거죠. 거기에 대한 어떤 반성적 사유 이런 것이 이제 있어가지고 그것을 스스로 해체했다면 그런 일이 없었을 텐데 여기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이게 하나의 도구마가 돼버리고 만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것을 우리가 만약에 권위라고 한다면 그 권위는 마땅히 해체돼야 되죠. 그렇죠. 그런 예. 권위는 권위가 아닌가 해체가 돼야 되는데 네. 정말 괜찮은 권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괜찮은 권위 정말 괜찮은 권위가 뭐 글쎄요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좀 염려라고 해요. 좀 예. 그런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어떤 것을 비판할 때 전문가의 목소리가 있고 일반 시민의 목소리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건 전문가 쪽의 목소리가 조금 더 힘이 실려야 되는 것도 왜냐하면 그 사람은 어차피 그 분야에서 오랜 시간 공부를 한 사람이고 그래서 이게 100% 맞다는 건 아니지만 어떤 현상을 봤을 때 그래도 전문가 쪽에 권위가 좀 실려야 되는데 이게 너무 해체를 되다 보니까 그런 권위가 없다 보니까 전문가나 비전문가나 또는 아주 거기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이나 똑같은 목소리를 낼 때 그것이 똑같이 하나의 무게로 이것이 다뤄질 때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근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조금 의구심을 갖는 게 뭐냐면은 나는 그 전문성이라는 거에 대해 좀 의구심을 가져요. 뭐 예를 들면 내가 어떤 현상을 파악한다. 만약에 내가 기후학 전문가라고 칩시다. 그러면은 어떤 현상을 파악할 때 전혀 기후학을 공부하지 않은 사람보다 더 잘 파악했다 못 파악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없어요. 나는 그냥 그걸 내 관점으로 볼 뿐이지 기후학이라는 관점으로 볼 뿐이지 그걸 갖다가 당신은 이쪽에 더 권위가 있으니까 더 존중해야 된다 또 덜 존중해야 된다 이런 것은 물론 있을 수는 있지만 저는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다지 이렇게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뭐 어쨌든 제 취향은 권위를 별로 안 좋아하는 취향이기 때문에 글쎄 그거 이렇게 권위자에게 좀 권위 좀 더 힘을 실른다 안 실른다 이런 개념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찬성하지도 않지만 또 방법론적으로
그걸 갖다가 어떻게 권위를 실어주냐 뭐 이런 문제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보다는 우리가 각자 이제 이런 그 해체적인 사유를 좀 내면화해서 자신의 삶 속에 이렇게 좀 적용시켜 보면 훨씬 더 편견 없는 삶을 살 수가 있지 않나, 뭐 도구만 없는 삶을 살 수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지금 이게 권위라는 말씀을 하셨지만 선생님 제가 지금 받아들이는 게 제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과정인지 한번 여쭤보고 싶었는데 예, 이게 예. 지금 저희가 해체주의로 어떤 텍스트를 보든 아니면은 구조주의로 어떤 텍스트를 보든 그렇게 보려고 하는 방법을 제가 배우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 방법을 배우는 게 그게 거기에 그 권위라는 게 들어오면 결국은 이 방법론적으로 저희한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는 이 텍스트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들을 왜곡 없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방법을 배우려고 하는 건데 거기에 권위가 끼어들면 사실 거기서 이제 그 텍스트가 우리한테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왜곡, 어떤 순수한 뭐 어떤 그런 것들이 왜곡되는 현상들을 배제하기 위해서 권위라는 걸 드러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로. 네, 맞는 얘기가 거의 맞는 얘기 같아요. 네, 맞는 사실 얘기. 우리가 근데 교수님이 지금 강의를 하고 저희가 강의를 듣는 것 자체도 이 교수님이 갖고 있는 하나의 권위잖아요. 뭐 그렇게 볼 수 있죠. 예. 뭐 그렇죠. 예. 선생님 교수님의 그 예. 교수님이 우리한테 주는 거 이론적 토대를 가지고 우리가 또 다른 그렇죠. 지금 예, 예. 현상을 다시 해석을 한다 해도 예. 그러면 이미 또 선생님 그러면 이걸 갖다가 음.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선생님 말씀 선생님 처음에 강의 시작하실 때 우리 시각을 바꿔줄 거다 그랬잖아요. 그럼 서구에서 말하던 어떤 현상학까지 말했던 어떤 본질을 찾아가는 거 거기에서 이 본질은 없다는 구조적으로 이렇게 넘어와서 우리가 시선이 이렇게 바뀔 거라고 말씀을 하신 게 아닌가 싶은데 그러면은 이것이 지금까지의 권위를 갖고 있는 사상이었다면 지금은 여기서부터 구조적 여기서부터가 또 하나의 권위를 갖고 있는 사상이라면 그러니까 우리가 선생님 지금 우리가 그 해체주의를 본다 이거를 계속적으로 그 의미가 차연님 말씀하신 게 여기서는 그 본질이라는 것이 있었고 여기서는 본질이 없다라고 했었어. 계속 그 의미가 이렇게 미끄러지면 그러면 지금 또 해체주의에서는 그 다음에 또 다른 무엇으로 이렇게 또 다른 새로운 이론이 나올 수 있다라고. 아 당연하죠. 당연하죠. 너무 당연하죠. 왜냐하면은 지금까지 뭐 어느 시대든지 다 사상, 철학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 사상, 철학들이라는 거는 그 교조적인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뭐 공자님이 뭐 말씀하셨다 그러면 죽을 때까지 다 공자만 따라다니는 수백 년 동안이 아니고 어쨌든 공자를 가지고 이런 파도 나오고 저런 파도 나오고 뭐 서로 또 불교하고 싸우기도 하고 도교하고도 충돌하고 또 서양 이론하고도 서양 뭐 기독교하고도 충돌하고 막 이러면서 계속 뭔가 지금 문화는 계속 변화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변화라는 거를 늘 이렇게 그 감지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구조주의 뭐 나 같은 사람은 이제 국문학과 선생님인데 되게 보수적인 사람들이 많아요. 국문학 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제 나처럼 이렇게 무슨 뭐 서양 이론이 어떻고 이렇게 얘기하면은 아이 무슨 뭐 국문학 하는데 왜 서양 이론 가지고 얘기하냐 이런 사람들이 많은 거죠. 근데 그거는 현실을 보기보다는 기원을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사실 살고 있는데 뭐 그 국문학책만 보는 거 아니잖아요. 문학을 읽어도 말이지. 서양 것도 있고 뭐 동양 것도 있고 뭐 옛날 것도 있고 지금 것도 있고 다 읽고 있기 때문에 그런 그 어떤 좁은 영역에서 이제 무언가를 그 하려고 하는 거는 뭐 지난번에도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이거 자기 영역 지키기에 그냥.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에서 이제 권위를 만들어내고 남이 거기 들어오는 거 싫어하고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이제 학자들도 많기 때문에 이제 이런 걸 우리가 깨트리자는 거지. 우리는 뭐 좀 더 그 사유를 좀 자유롭게 하고 해체적인 사유 이런 것도 좀 하자는 것이 뭐 그런 겁니다. 뭐 아주 괜찮네요. 아 깜짝 놀랐네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그래서 텍스츄얼리티.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작품이었다가 텍스트였다가 텍스츄얼리티로 간다. 그러면 텍스츄얼리티라는 건 뭐냐?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스트들이 하는 얘기 중에 뭐 어떤 얘기가 있냐면 텍스츄얼리티는 인터텍스츄얼리티로 간다 이렇게 얘기해요. 인터텍스트 또는 인터텍스츄얼리티. 이 말은 뭐냐면은 텍스트로 어쨌든 이거 하나의 독자성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어쨌든 간에. 근데 인터텍스츄얼리티라는 개념 이거는 뭐냐면은 이게 이렇게 독자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텍스트 속에는 이미 다른 텍스트가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 다 여기저기서 짜기 한 거 아니냐, 이제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예술을 한다면 지금까지 모더니스트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예술이라는 것은 작가의 독창성이 드러난 거다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해요. 예. 뭐 작가의 개성이 드러났다, 작가의 독창성이 드러났다. 근데 포스트 모더니스트들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독창적인 게 세상에 어딨냐. 다 자기가 본 텍스트 속에서 끄집어 와가지고 결국은 짜깁기해서 만든 새로운 텍스트인데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게 뭐 표질이나 이런 게 아니라 그거 자체가 바로 텍스트의 속성이다. 이게 이제 포스트 모더니스트 시대의 텍스츄얼리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은 무슨 말인지 아마 금방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뭐 그 어차피 우리가 이제 너무나 많은 정보를 접하고 있고 그 정보 속에서 그냥 우리가 어떤 사건을 보는 것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그 정치적인 사건이 일어났다. 뭐 지금 뭐 일어나고 있는 그 무슨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그 계엄 뭐 이런 게 있다. 그럼 그 계엄을 무엇을 통해서 하느냐? 되게 텍스트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대개는 이제 뭐 그 텔레비전이라는 어떤 영상 매체를 통해서 많이 접하죠. 그다음에 뭐 인터넷을 통해서 접하고. 그럼 우리가 그 사건을 갖다 해석할 적에는 결국은 그런 모든 텍스트들이 내가 그 사건에 대해서 뭔가 얘기하는 그 텍스트 속에 다 들어가 있다는 거죠. 이미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는 그림을 그리면 사물을 그린다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뭐 누드를 그리건 뭐 무슨 경치를 그리건 하여튼 있는 걸 갖다 그리는데 이 시대, 이 포스트 모더니스트 시대는 있는 걸 그리는 게 아니라 누가 만들어 놓은 걸 가지고 그리는 거예요. 결국은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리고 본질도 결국은 다 누게 들어가 있는 거네요. 예? 우리가 말하는 속에서 말하는 그 본질이라는 예. 결국은 그 본질이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여러 사람들 생각이 들어가서 그 본질이라는 것들이 만들어진 거지. 그거는 지금 얘기고 지금 우리가 그렇게 뭐 얘기할 수는 있지만 옛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죠. 예. 뭐 무슨 기원이 진짜 있다고 생각한 거죠. 예. 그래서 처음 학문할 적에 우리가 근대 학문 그러면 19세기부터 뭐 18, 19세기부터 이제 소위 우리가 지금 요새 얘기하는 학문이라는 게 생기기 시작했는데 그때 이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하면은 뭐 기원이 뭐냐 이런 걸 많이 했어요. 뭐 언어의 기원은 어디냐 뭐 예를 들면 뭐 우리 한국어의 기원은 무슨 뭐야 그 저기 뭐 무슨 계보를 이렇게 하잖아요. 우라랄타이 계통이다. 뭐 이런 거 막 한다 이 말이죠. 근데 우라랄타이 계통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서 뭐 합니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쓸데없는 기원론 그런 계보학 이런 것들을 많이 했죠. 민족의 기원이 뭐냐? 아무 쓸데없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아마추어 좀 애국주의적인 복수주의적인 역사하는 사람들이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죠. 한민족의 기원은 뭐 어디냐, 뭐 무슨 뭐 한단고기 이런 데서 찾아가지고 말이지 뭐 얘기하고 또 심지어 뭐 어디 바이칼 같은 데 가면 뭐 바이칼이 우리 민족의 기원이다 이런 얘기도 하고 뭐 이상한 얘기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다 뭐에 사로잡혀 있냐면 기원에 사로잡혀 있어요. 기원에. 중요한 건 기원이 아닌데 지금 우리가 사는 게 중요하지 그게 뭘 중요합니까? 우리가 어디서 나왔느냐. 이제 그런 사람들이 꼭 뭐 사람들을 놓고 막 얘기할 적에 뭐 너는 뭐 어느 학교를 나왔냐, 너는 뭐 고향이 어디냐, 뭐 너는 본이 어디냐, 뭐 이런 거 아버지는 뭐 하시냐, 뭐 예를 들면 이런 것까지 이거 다 기원이야.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 근데 사람을 갖다 기원으로 보면 안 되잖아요. 사람뿐만이 아니라 모든 현상을 기원으로 보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나는 구조주의는 절대 기원을 보는 게 아니라 현상을 보는 거니까. 이제 그런 게 그 이전의 사건하고 다른 거죠. 근데 역사가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나는 역사를 굉장히 조심하고 싫어해요. 역사주의, 역사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뭐 그래서 왜냐하면 역사는 과거 얘기하는 건데 과거는 이미 지나간 거기 때문에 어차피 재구성하는 거거든요. 내가 뭐 있는 자료 가지고 그러다 보면 거기에 뭐 자기 어떤 상상력이 많이 들어가고 뭐 자기 주관이 들어가는데 그걸 인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는 이걸 갖다가 진리라고 절대적인 진리라고 늘 생각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거기서 문제가. 자 그래서 그 얘기 오늘 좀 너무 얘기가 중요한 얘기가 많기 때문에 그 다음 넘어갈게요. 커뮤니케이션으로 넘어갈게요.
자, 커뮤니케이션 이게 이제 기호학에서는 뭐 제일 중요한 핵심 단어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기호학은 결국은 기호라는 매개를 통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과정을 연구하는 거다. 이게 이제 기호학이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커뮤니케이션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우리가 예술을 내세워 가지고 이제 제목을 정했으니까 그럼 예술의 커뮤니케이션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이제 이런 걸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한다는 거죠. 이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여기 뭐 다 예술과 관련되어 있는 분들인데 예술을 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할 때 나는 그렇게 얘기해요. 소통을 하기 위해서다. 내가 뭐 내 혼자 만족하기 위해서 그림 그리고 뭐 내 혼자 만족하기 위해서 글 쓰고 이게 아니라 소통을 하기 위해서다. 근데 그럼 소통이라는 게 뭐냐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또 그 예술이라는 것은 어떤 그 소통을 원하느냐, 어떤 소통하기를 목표로 하느냐 이제 이런 것들. 또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메시지를 만들어야 하느냐 이제 이런 것들. 이거 다 여러분들 지금 해야 될 일들이잖아요. 예술 한다고 할 때 내 앞에 던져진 질문들이 딱 그런 질문들이거든요. 그런 것에 관한 이론을 지금부터 이제 간단하게 얘기하도록 할게요. 샤논 위버의 모델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 전통적인 커뮤니케이션 이론이에요. 이 이론의 그 요지는 뭐냐? 이게 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넘어가면은 여기 이제 인코더가 있고 디코더가 있고 채널 4개가 있고 그다음에 소스가 있고 그다음에 데스티네이션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내가 어떤 말을 했을 때 저 사람한테 이제 내 말이 전달되는 과정 이걸 갖다 이제 이런 도표로 나타낸 건데 거기에 이제 노이즈가 들어가요. 노이즈가 들어간다. 그러니까 소음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소음이라는 개념은 굉장히 다양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목소리가 탁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도대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뭐 이상하게 어려운 얘기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내가 도대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다 이런 것도 있고 이게 다 노이즈예요. 그러니까 이런 노이즈들이 개입하게 되면은 소통이 좀 원활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내가 뭘 얘기하려고 해도. 그래서 이럴 경우에 그럼 가능하면 노이즈를 제거하고 뭐 이제 뭐 어떻게 하면 좀 원활하게 소통하느냐 이제 여기에 이제 초점을 맞춘 커뮤니케이션 이론을 갖다 우리가 이제 전통적인 커뮤니케이션 이론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여기서 뭐 일반적으로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 샤논 위버 모델을 소개하면서 이제 여러분한테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과연 원활한 소통이 가장 좋은 소통이냐 이거예요. 원활한 소통이 가장 좋은 소통이냐. 내가 뭘 딱 얘기하면 저 사람이 다 알아듣고 라고 할 때의 그 소통은 내가 100을 얘기했고 저 사람이 100을 알아들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럼 그 소통이 가장 이상적인 소통이냐 또 그 소통은 과연 가능하냐 이제 이런 문제가 이제 있다라는 건데 그래서 이 사람은 샤논 위버의 얘기 중에 어떤 얘기가 있냐면은 정보의 소위 이 예측성 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정보의 예측성이 높을수록 리던던시가 높아진다 이렇게 얘기해요. 리던던시가. 그 다음에 정보의 예측성이 낮을수록 엔트로피가 높아진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정보가 원활하게 전달되면 정보량은 낮아지고 정보가 원활하게 전달되지 않으면 정보량은 높아진다 이 얘기를 해요. 이 얘기가 이제 사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일반적으로 우리는 원활한 소통을 원하지만 원활하다 보면 정보량이 낮아지고 원활하지 않을 경우에 오히려 정보량이 높아진다라는 이론이 우리가 이제 예술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가설이 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 쉽게 말하면 그거야. 여기 예를 들면 이제 뭐 타르코프스키의 무슨 희생 예를 들었는데 우리가 영화를 봤는데 말이지 뭐 우리가 할리우드 영화 이런 거 참 보면 금방금방 뭔가 이해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제 뭐 결론이 되게 어떻게 날 거라고 되게 뻔하기도 하고 뭐 이제 이런 거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거는 리던던시가 굉장히 높아요. 왜냐하면은 리던던시가 높다는 얘기는 예측성이 높다는 얘기죠. 저 뻔하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예측성이 낮다는 거는 도대체 어떻게 될지 몰라.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는 이제 영화가 어려워지죠. 소설도 이제 그럴 경우 굉장히 어려워지고
뭐 계속 생각을 해도 잘 모르겠고 뭐 미궁에 빠지고 그렇다고 해서 이게 무슨 영화가 끝날 때 무슨 결론이 나느냐 그런 것도 아니고 이럴 적에 우리는 계속 뭔가 그 영화에 대해서 곱씹으면서 뭔가 의미를 찾아내려고 하는 즉 다시 말하면 관객의 어떤 능동적인 참여를 촉발시키는 그런 어떤 영화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거는 굉장히 예측성이 낮아지기 때문에 정보량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많은 것을 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영화들이 이제 있잖아요. 그 뭐지 토리노의 말 뭐 그런 영화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토리노의 말 뭐 이런 영화가 있는데 그런 영화들이 이제 굉장히 그 지루해요. 뭐 근데 굉장히 이 사람의 어떤 이론에 따지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정보량은 굉장히 높아진다. 정보량이 높아진다는 게 제가 마침 이 영화를 작년에 봤는데 너무 재미가 없어가지고 중간에 나왔거든요. 맞아요. 근데 나중에 이렇게 찾아봤어요. 이렇게 해설을 하신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워낙 유명한 영화다 보니까 그걸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근데 이 경우는 제가 능동적으로 이거는 이럴 것이야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해석한 그 기호를 제가 보고 뭐 그럴 수도 있죠. 뭐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뭐 그래도 그래도 이렇게 뭐 정보량이 완벽하게 해석은 안 되죠. 많다고 할 수 있는 그 건가요? 정보량이 높아진다는 게 거기에 많은 정보가 담겨 있다는 거지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많은 정보가 필요하다 뭐 밀어넣었다 이런 얘기는 많은 아닌 정보를 거죠. 끄집어낼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냥 쉽게 얘기하면 함축성이 높다. 함축성이 높다. 함축성이 높다. 우리가 예를 들면 시 같은 것은 함축성이 높은 언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걸 얘기하지 않는데 그 안에 뭔가 많이 들어가 있다. 그러면 많은 걸 얘기해줘야 내가 이걸 뭐 무슨 소리 하는지 알 텐데 이 말을 자꾸 줄이고 말이지 뭐 이렇게 하니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라고 할 때 그 말은 함축성이 점점 더 높아지고 여기서 얘기하는 이제 정보량이 높아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늘 하는 얘기가 뭐냐면 뭐 어떤 사람들은 말이지 기와가 어렵다 그러고 말이지 뭐 이 책처럼 쉽게 쓴 책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책 보고 어렵다고 막 야단이. 근데 이걸 보고 어렵다고 했으니 내가 쓴 다른 책은 뭐 그야말로 하여튼 그래요. 네. 뭐 이거보다 한 10배는 어려울지 몰라. 근데 나는 그 학생들한테 이제 그렇게 얘기하죠. 어려운 책을 읽어라. 그리고 어려운 책이 어렵다고 불평하지 마라. 왜? 어려운 책은 어려울만 하니까 어려운 거다. 그럼 쉬운 책을 읽어. 그럼 가서 무슨 어린이 동화책 읽거나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쉬운 책이니까 그거 읽어라. 또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거 못 읽겠으니 그래도 나는 뭐 철학이라도 뭐 좀 알고 싶고 말이야. 인문학에 대해서 좀 알고 싶다. 그래서 뭐 찾아 읽는다는 게 무슨 뭐 하룻밤에 읽는 무슨 뭐 이런 거. 그다음에 뭐 어디 뭐라 그래? 또 무슨 뭐 어디 가서 이제 대화를 하기 위해서 뭐 하는 뭐 인문학 책 이런 거를 이제 자꾸 찾아 읽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말하자면 엔트로피가 굉장히 낮아지고 리더너시가 높다는 거를 모르고 계속 이제 그 쉬운 책, 뭐 하룻밤에 다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은 책. 근데 이건 가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건 없다. 저도 교수님 말씀에 동의를 하는데요. 근데 어차피 예술이라는 게 내주한테 보여줘야 되는 거잖아요. 내주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정보량이 많아버리고 함축된 게 많아버리면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 작품을 봐도 이해를 못하는 거잖아요. 이해를 못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왜 아는 만큼 보인다고 내 수준의 지금 그 어떤 지식의 그물망이 여기에 있는데 이 작품이 여기서 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아무리 그걸 하려도 사실 이게 잘 안 아니 되는 내가 올라가면 되죠. 사다리 타고 올라가든지 뭐 학습을 해서 올라가야죠. 그 노력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는 노력을 안 하고 그냥 입 벌리고 있으면 거기다 다 떠먹여 줄 거를 바라고 있는데 이 세상에 그런 책은 없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죠. 왜냐하면 뭐 모르는 거 있으면 알려고 노력을 해야지. 좀 쉽게 얘기해달라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아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호학 여러분들이 굉장히 그 용기 있게 기호학 공부하겠다고 앉아 있는데 사실 기호학 되게 어렵거든요. 이거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건 내가 30년 공부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뭐 왜 어렵냐 쉽게 좀 더 쉽게 할 수 없냐 더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본인이 더 노력을 해야죠. 열심히 해가지고 이해하려고 하죠. 해야죠. 뭐 예를 들어 테니스를 친다. 처음부터 테니스 잘 치는 사람 없어요. 무지하게 열심히 노력을 한 다음에 그 어느 정도 돼야 이제 그 다음에 테니스도 치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내가 이해한다 못한다 그걸 갖다 내가 너무 쉽게 판단하지 말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들은 말이지 현대 미술이 어렵다 말이지 무슨 뭐 미술관 가도 내가 뭐 무슨 소리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다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얘기하죠. 그냥 이해하는 만큼만 이해해라. 뭐 더 이해하려고 하실 필요도 없어요. 내가 그냥 이해하는 만큼 내가 보고 물론 재미없다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럼 재미없어 할 수 없는 거고 어쨌든 그 정도로 이해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뭐 내가 이해했냐 못했냐 이런 어떤 기준을 세워놓고 나는 이해 못했으니까 나는 현대미술 어려워서 싫어 이렇게 얘기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약간 다른 쪽이지만 뭐 예술을 바라보는 시각으로 좀 과학 부분도 마찬가지거든요. 네. 저희도 과학책들 좀 놨다가 망했어요. 과학은 과학. 건드리지 못한다고 하는데 예. 옛날에 김상욱 교수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자들이 항상 기자들이랑 인터뷰를 할 때 중학생도 알아들을 정도로 설명을 해달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런 글을 한번 읽었었거든요. 그래요. 예. 그런 중학생 수준으로 해달라 그거는 말이 좀 안 되고 왜냐면 잘 중학생이 아닌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을 그래서 이제 나는 이 인문학을 이렇게 쉽게 풀어가지고 대중들한테 이렇게 쉽게 나눠주는 일을 하는 그 교수들도 좀 있어요 가끔씩. 근데 나는 별로 안 좋아하죠. 왜냐하면은 교수들은 뭐야? 교수들이라는 거는 월급을 받는 사람들이거든요. 월급도 꽤 많이 받아요. 뭐 많이 받는 아주 많이 받는 건 아니지만 먹고 살 만큼 받아요. 그리고 이제 은퇴하면 연금도 받고 뭐 다 해요. 수업은 한 6시간밖에 안 해요. 일주일에. 그러면은 그 남은 시간은 도대체 뭐 하라는 거냐? 일주일에 수업 6시간 하고 남은 시간은 뭐 하라는 거야? 공부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공부라는 게 뭐냐? 새로운 지식을 만들어내라는 얘기예요. 새로운 지식을 만들어라. 이게 교수들이 하고 학자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면 뭐 자기가 알고 있는 거 쉽게 풀어가지고 뭐 적당히 뭐 이렇게 해가지고 대중들한테 하는 학자들 그 사람들은 자기가 정작 해야 될 것을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누가 하느냐? 이런 것들은 또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교수 아니고 학자 아니고 한 사람들도 예를 들어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좀 대중적으로 이렇게 풀어가지고 쓸 수 있는 거지. 그걸 굳이 교수가 해야 될 필요 없다. 학자가 해야 될 필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학자는 네이버에 나오는 지식 가지고 강의하면 안 돼요. 네이버에 나오지 않는 걸 가지고 그런 지식을 만들어내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그런 차원에서 나는 뭐 너무 쉽게 뭐 그 인문학을 받아들이는 것은 그런 그 인문학 상업주의에 좀 영합하는 거다. 그러니까 대중이 그걸 원하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고 그것이 뭐 과연 그 좀 수준 높은 어떤 학문을 접하는데 과연 도움이 되느냐?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저는 그 교수님은 좀 다른 생각인 게 우리가 여기서 내 수준이 여긴데 여기를 가야 되잖아요. 한 번에 점프를 할 수는 없잖아요, 선생님. 그래서 저는 그 논문과 에세이의 어떤 중간 형태라는 게 있잖아요. 사실 그것이 대중한테 되게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그 다음으로 점프할 수 있는 이게 중간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그러면 좋은데 대개 이제 그 점프를 안 하죠. 거기서 이제 끝나는 경우가 많죠. 거기서 되게 끝나는 경우가 많죠. 왜냐하면 다 해결해줬다고 생각하니까 거기서 또 그게 다 해결해줬다고 스스로 막 자랑하고 이러니까. 근데 꼭 거기서 이제 끝나니까 문제지. 그 다음으로 넘어가려면은 여기가 좀 어려워야 그 다음으로 넘어가고 이제 하는 어떤 욕망이 생기죠. 여기서 여러 문제점이 제기되고 이렇게 되면은 그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야 되고 뭐 이제 이런 게 있는데 그래서 이제 학문에 대한 너무 자꾸 딴 얘기 하는데 학문에 대한 어떤 사고의 그 전환이 좀 필요해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가 일제시대 때부터 있었던 거는 뭐 개론 이런 걸 막 했거든요. 철학 개론, 무슨 문학 개론 뭐 이런 거 얘기했는데 사실 개론은 필요 없어요. 개론이라는 것은 학문의 어떤 전체적인 것을 갖다가 이렇게 요약해서 보여준다는데 인문학에서는 요약이 없다. 프로이드를 어떻게 요약하느냐? 뭐 요약 못해요. 못하는 거예요. 프로이드를 물론 참고는 되겠지. 그러나 직접 프로이드를 읽지 않고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점들이 이제 우리가 그 인문학을 이야기할 때 그냥 나도 뭐 그런 거 많아요. 뭐 그냥 아는 거라고 나는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실제는 잘 모르는데 아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좀 더 어려운 길을 가야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인문학 같은 걸 접근할 때도 뭐 이렇게 요약해 놓은 거 이런 거 뭐 하룻밤에 끝내는 거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가장 좋은 건 그냥 원전을 찾아 읽는 게 제일 좋아요. 니체를 읽는다 그러면 니체를 찾아 읽는 거예요. 니체를 직접 읽는 거. 뭐 잘 모르겠다? 뭐 잘 모르겠으면 뭐 요새 뭐 인터넷 강의도 많더라고요. 니체. 뭐 그런 거 조금씩 참조하되 중요한 거는 직접 읽어보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는 거죠. 이거 선생님 질문 하나만. 이게 큰일 났네. 예. 아니요, 제가 요번 시간에 이르러서 네. 약간 감이 살짝 잡히는 예. 거예요. 어떻게 내가 예. 사실 전 되게 궁금했거든요. 구조주의적으로 사고하는 게 뭘까? 그리고 그걸 어떻게 내 예술에 접목시킬까 생각했는데 일단 그 제가 지금 한 얘기는 이제 그건 이건 빼고요. 구조주의적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예. 아이폰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아이폰이 그 당시에 되게 새로운 기술은 아니었어요. 이미 MP3가 있었고, 그다음에 인터넷 내비게이터도 다 있었고, 뮤직 플레이어도 있었고 다 있었는데, 인터넷 내비게이터, 전화, 그다음에 뭐 뮤직 플레이어까지 합쳐놓은 거란 말이에요. 카메라까지. 자, 그러면 질문인데 이거를 게임기로 쓰는 애들도 있고 전화 용도로만 쓰는 사람이 있고 뮤직 플레이어로 쓰는 사람이 있고 그럼 구조주의적으로 아이폰을 우리가 비평 혹은 해석하려고 할 때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아니 생산물을 가지고 해석해야죠. 생산물을? 예, 거기서 이제 나오는 거, 그 아웃풋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이폰 통해서 나오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외계인이 딱 왔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막 아이폰을 써요. 외계인이 인류를 이렇게 관찰해 보니 어떤 애는 게임기를 쓰고 어떤 애는 뮤직플레이어를 쓰고 어떤 개는 그 인터넷 내비게이터를 쓰고 있더라. 근데 구조학자가 근데 외계인이 하필이면 구조학자한테 이게 뭐야? 라고 물어봤을 때 구조학자는 이게 뭐라고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챗 GPT가 얘기해 줄 질문을 잘 모르겠는데 네. 구조주의자에게 그걸 왜 물어볼까요? 주의자가 외계인이. 외계인하고 얘기를 할 수 있어야지. 아니 그러니까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도 쓰고 저렇게도 쓸 수 있다. 예,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죠? 뭐 그걸 잘 모르는데 아이폰이 이렇게도 쓰고 저렇게도 쓴다. 근데 그걸 뭐 외계인이 꼭 물어봐야 되나? 그러니까 그 상품이나 뭐에 대해서 구조주의자의 시각으로 봤을 때 시각으로는 어떻게 표현을 할 것인지.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이렇게 사용을 단편적으로 예. 나한테 맞는 그러니까 내가 이해하는 만큼을 이렇게 하지만 그럼 구조주의자는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할 거고 해체주의자는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 그러니까 뭐를 설명하라는 얘기죠, 구조주의적으로. 그러니까 아이폰의 정체성을. 아까 정체성? 김치 만든 것 같이 그렇게 설명을 해달라는 그러면 제가 설명해봐도 될까요? 네, 아이폰이 뭘까요? 아이폰의 정체성에 대해서. 구조주의적으로 설명한다면 뭔지를 알 수 없고 결정 안 낸다고 하셨잖아요. 엄청 간단하게 오늘 배운 걸로 얘기하면. 그래서 카메라로도 쓸 수 있고 뭘로도 쓸 수 있고 뭐 이렇게 설명 하는 거 아닐까 싶기도 해요. 제가 너무 단순. 아니요 뭐 다른 사람이 취할 거예요. 근데 내가 이제 그 질문에 대답을 하려면 그 메커니즘을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 메커니즘을 제가 잘 이해를 좀 못하거든요. 저는 그거는 처음에 아이폰이 딱 나왔을 때 스티브 잡스가 그걸 갖고 PT를 했어요. 이게 뭐다. 애플 컴퓨터에서 컴퓨터라는 거 뺐다 이제. 애플이라는 회사 나왔어. 그 나온 회사가 제품이 이거야. 여기는 카메라도 있고 뭐도 있고 그 기능들을 다 설명을 한 번 했어요. 한 번은. 그때는 정말 몰랐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설명을 하지 않을까요? 이 안에 CPU가 있고 그 안에 카메라가 있고 그 모든 기능들을 다 하나에 담았어 라고 설명을 하는 게
구조적인 어떤 설명 아닐까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이폰이 업그레이드가 되고 새로운 게 나올 때마다 그거를 이제 설명회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저 같은 경우에는 한동안은 그걸 라이브로 계속 봤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각각의 그 개체 그 구성원들이 나와가지고 실제로 시연도 해보고 실제로 그걸 하는 사람들의 모습도 보여주고 또 이거 말고도 더 무한한 가능성들이 있다는 것들을 이제 설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설명하는 건 구조주의적인 네. 설명이 아니다는 거죠. 여기서 예를 들어 이걸로 너가 엄청나게 좋은 사진을 찍을 수 있을 거야. 너가 여기서 이 음악을 들으면서 뭔가 운동을 하면서 너 가치에 뭔가를 엄청난 네 인생의 가치를 줄 거야 라고 설명하지 않고 이거 여기에 아주 기능적으로 하나씩 여기는 카메라야, 이거는 뮤직 플레이어야, 그걸 다 하나를 모아놨어, 이렇게 그냥 딱 그렇게 설명하는 게 구조주의적인 설명. 근데 그거는 또 이렇게 전혀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말하는 이양 대립이라든가 이렇게 그걸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럼 차라리 그것은 이 핸드폰에 있는 지금의 음악의 어떤 그 음악의 그 뭐지 성능이 네. 그 전에 이것보다는 이런 면에서 훨씬 더 이런 차이가 있고. 그런데 저는 그게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처음에 이게 나왔을 때 그러니까 인류에 어떤 영향을 줄 거다라는 걸 사람들이 다 판단하지 못했어요. 상상하지 못했어요. 그게 쓰다 보니까 이게 완전히 인간성도 해치고 커뮤니케이션도 이렇게 망가뜨렸네. 이거는 사실 완전히 그 뒤에 부수적으로 나온 거지 그 상황에서는 이거를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거든요. 그러면은 이 문제는 뭐 나는 그냥 테크놀로지로 이제 생각을 했는데 아마 조금 더 다른 어떤 인문학적인 문제가 개입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요 다음 요 얘기에서 아마 나올 것 같아요. 요 다음 얘기에서 지금 저도 잘 몰라 이거를. 그러니까 어쨌든 그건 그렇고. 그래서 그건 나중에 좀 더 얘기 나오면 하죠. 그다음에 이제 야콥슨 얘기가 나오는 건데 이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야콥슨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커뮤니케이션 모델을 갖다가 만들었어요. 그 커뮤니케이션 모델이 야콥슨의 소통 모델이라 그래가지고 6개가 이제 작용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발신자가 있고 수신자가 있고, 그다음 메시지가 있고, 컨텍스트가 있고, 코드가 있고, 접촉이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거는 앞에서 우리가 샤론 리버 했을 적에는 어떻게 하면 메시지가 정확하게 전달되느냐, 뭐 원활하게 전달되느냐 이제 여기에 초점을 맞췄는데 여기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어떤 요소에 여기에 이제 개입하는 어떤 요소들에 의해서 메시지가 어떻게 다르게 말하자면 전달되느냐. 예를 들어서 발신자가 더 강조되거나 뭐 수신자가 강조되거나 뭐 컨텍스트 강조되거나 뭐 이런 것에 따라서 그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달라질 수 있다. 이제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냥 단순히 메시지가 원활하게 전달된다, 정확하게 전달된다라는 것과는 다른 다양한 형태의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는 가능성을 이제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고, 그래서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발신자가 수신자에게 뭘 전달할 때 메시지를 전달해요. 거기 이제 메시지 있죠. 발신자가 있고 메시지를 수신자에게 전달하는 건 알겠죠. 그건 이제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다음에 컨텍스트가 있어요. 컨텍스트라는 건 뭐냐면은 그것이 전달되는 어떤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맥락이 있어야 전달되지 그 아무런 맥락 없이 전달될 수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걸 컨텍스트라고 얘기해요. 그다음에 코드라는 게 뭐냐면은 코드라는 것은 규칙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규칙에 입각해서 이게 전달이 돼야지 아무런 규칙도 없이 전달이 된다면은 이거는 전달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 규칙이라는 게 뭘까? 그건 굉장히 포괄적이죠. 그래서 이제 이 규칙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 구조주의자들이 이제 이런 그 구조를 중요하게 여기고 구조의 기호에 작용하는 어떤 그 규칙을 갖다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이 코드라는 거는 구조주의자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그 개념이라고 우리가 이제 일단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접촉이라는 게 이제 바로 지금 아까 그 아이폰 얘기하니까 이제 이것과도 관련돼 있는 것 같은데, 이 접촉이라는 거는 그야말로 일종의 매개예요, 매개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아까 이 휴대폰 같은 것도 아마 그런 것이 아닌가 싶은데 그 접촉하는 어떤 매체 모든 것. 그러니까 그건 굉장히 포괄적이에요, 매체라는 건. 예를 들어서 내가 말을 했다 그러면 이 목소리도 매체고, 글을 썼다 그러면 이 글자도 매체고, 뭐 영상을 갖다가 보여줬다 그러면 영상도 매체고, 이 모든 매체를 다 포함해 가지고
이 개념이 바로 이 접촉의 개념이에요. 아까 샤논 윌버에서 말했던 채널이 그 매체라고 볼 수 뭐 있나요?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6가지가 이제 있는데 여기서 이제 하나하나 우리가 살펴보자. 왜냐하면은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기원과 관련시켜가지고 구조주의와 관련시켜서 하나하나 살펴보면은 우선 발신자가 누군가를 생각해보자. 발신자가 누구냐? 근데 이제 그 발신자라는 게 하나의 실체적인 인간이냐? 뭐 우리가 이제 이거 커뮤니케이션은 그냥 인간적인 소통, 인간 소통이라고 이를 전제하고 이제 얘기해 보면 실제적으로 이제 발신자라는 게 누구냐? 이제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뭐 이런 상황은 좀 비교적 단순한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니까 내가 발신자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 수신자가 되고. 근데 이제 그렇게 이런 간단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는 목소리가 과연 나의 목소리냐. 이제 이런 문제를 이제 누가 시비를 건다 이 말이야. 당신 뭐 기왕에 대해서 뭐라고 떠들면 그거 당신 얘기 아니잖아. 그거 뭐 다 여기저기서 소시르도 얘기하고 버스 얘기한 거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그게 무슨 당신 목소리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구조주의 이후에 이 발신자라는 개념이 점점 변했다.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예술로 얘기하면 작가의 개념하고 똑같은 거예요. 작가가 뭐 소설을 썼다, 뭐 화가가 그림을 그렸다, 조각가가 무슨 조각을 했다, 뭐 영화 감독이 무슨 뭐 영화를 만들었다 라고 할 때 그러면 그 영화의 발신자는 감독이냐? 감독이에요? 아니죠. 아니잖아요. 감독 혼자 만든 건 아니잖아요. 예. 뭐 거기 너무 복잡해요. 영화는 뭐 시나리오 작가도 있고 말이지, 뭐 무슨 의상하는 사람, 무대 미술 아니 뭐 이런 뭐 미술하는 사람 뭐 여러 건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문학, 우리가 그래 복잡한 거 말고 그냥 문학, 누가 시를 썼다 그러면은 그 시의 발신자가 작가냐? 그러면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죽어도 아닌 눈물 흘리오래 해서 나는 김소월이냐? 아주 단순한 질문이에요. 그게 김소월이냐? 김소월이 아니에요. 아닐 수 있죠. 아닐 수 있다. 이렇게 애매하게 얘기하니 아니면 아니다. 기병기까지. 일 수도 있을 그래서 이제 그 문학 이론가들 중에 그 의도의 오류라는 말을 한 사람이 있어요. 의도의 오류. 그러니까 의도의 오류라는 게 뭐냐면은 작품을 읽으면서 거기서 무슨 작가의 의도가 뭔지를 찾는 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작가의 의도라는 게 여기 반영되어 있지도 않고 찾을 수도 없고 심지어 작가를 찾아가서 물어봐도 모르고 그러니까 그게 다 헛된 얘기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뭐 롤랑 바르트라든지 무슨 미셸 푸코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작가의 죽음을 얘기해. 작가의 죽음. 작가는 죽었다. 그럼 작가는 어디가 있냐? 작가는 이 텍스트 속에 있는 거지. 그래서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페이퍼 오서라고 그래요. 페이퍼 오서라는 건 종이 작가다. 그러니까 작가는 이 종이 속에 이 말하자면 이 글 속에 있는 작가지 뭐 왔다 갔다 살아서 왔다 갔다 하는 그 작가가 아니다. 그 작가는 우리가 알 수도 없고 뭐 그 작가한테 뭐 작품에 대해서 물어본다고 해도 그 작가가 그 작품에 대해서 뭘 알려줄 수도 없다. 그러니까 그 말은 쉽게 말하면 무슨 얘기냐? 작가도 사실은 자기가 만들어낸 작품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근데 그 말은 여러분들은 야 그거 무슨 말이야? 작가가 다 기획하고 작가가 쓰고 말이지. 작가가 다 아이디어 낸 건데 그 작가가 자기가 뭐 쓴 작품도 잘 모른다? 모르죠. 왜냐? 그 작품이 일반 공중에게 말하자면 그 발표됐을 때는 그 작품은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어떤 의미로 해석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하나의 굉장히 그 잠재적인 이걸 이제 우리가 뭐 umberto 에코 같은 사람은 열려진 작품이라고 그래요. 오픈 월이라고 그러는데 그 열려진 작품이 되기 때문에 지가라고 하면 그 작가가 아무리 나는 이런 의도로 썼어 뭐 이게 내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의미요라고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야.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그래서 이제 뭐 시를 우리가 김소월 아까 이제 얘기했잖아. 김소월 나보기가 엮여. 그럼 나가 김소월이냐?
아니다. 그럼 누구냐? 그래서 이제 뭐 시 연구하는 사람들은 어디 무슨 뭐 융 분석 심리학에 나오는 그 페르소나 이런 걸 끌고 들어와서 뭐 나는 작가의 페르소나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건 그냥 이론가들이 하는 얘기죠. 분명한 거는 작가는 그 작품의 주인이 아니다. 또 작가가 작품을 결정하지도 않는다. 라는 거예요. 뭐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네, 예. 하는데 쏙쏙. 받아들여지진 않아. 아 그래요? 받아들여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게 저 지난번에도 한 비슷한 질문을 드렸는데 이제 작가를 그 작품을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작품을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러면 나는 어떤 의도를 전달할 필요가 없고 그냥 이거를 예쁘게 만듦새만 잘 만들어 놓으면 그 의미에 대해서는 각자 생각하는 거가 있으니까 나는 뭐 내 작품에 어떤 의미를 담을 필요는 없나? 약간 그런 생각이 아니 의미를 담고 의도를 담고 그건 다 자기 마음이에요. 작가가 그렇게 할 수 있죠. 네. 그러나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는 게 문제죠. 알아주지 않는. 예. 누가 그거 찾으려고 하지도 않고. 근데 찾으려고 하죠. 근데 이제 구조주의자들은 그거 찾지 말라는 거죠. 예. 그건 뭐 찾아봐야 잘 모르는 거니까. 예. 그러니까 그럴 때 좀 있는 것 같아요. 작가가 썼는데 작가가 정말 의도하지 못한 그거를 독자가 찾아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그게 제대로 된 경우죠. 그게 정상이죠. 그게 정상이죠. 그런 경우가 있는 게 아니고 그게 일반적인 거고 그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아니 작가가 자기 의도대로 써서 남들 독자들이 다 똑같이 이해한다면 그 작품이 갖는 어떤 의미는 굉장히 그 축소되잖아요. 너무너무 제한되잖아요. 그 작가의 머릿속에 생각한 그 구상 발상 그거 찾아내실 수 없는데 거기에 국한해가지고 작품을 갖다가 해석한다면 그게 바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환원론 같은 거예요. 작가를 갖다가 확 줄여버리는 거야. 이 많은 가능성을 아주 좁은 가능성으로. 그러면 위대한 작품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북토크도 필요 없겠다. 북토크도 왜냐면 나는 작가 얘기를 듣는 거는 그 얘기를 그냥 하나의 그 참조 정도로만 생각해야지 작품을 그걸로 해석한다고 하면은 나는 뭐하냐 이 말이야. 그럼 독자는 뭐하냐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가 얘기 듣지 말라. 전 뭐 작가 얘기 듣는 거 별로 바람직하다고 보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뭐 되게 이제 그런 경우는 어떤 작가를 되게 좋아한다 그럴 적에는 그 약간 그 작가에 대한 어떤 그 로망 있잖아요. 신화적인 게. 그러니까 그런 작가 만나서 이렇게 듣고 하면은 뭔가 이제 자기 어떤 신화적 열망을 만족시키는 건 있지만 제대로 작품을 이해하는 데는 오히려 작가가 뭘 자꾸 떠들어대면은 오히려 방해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그 작품 해석이라는 건 얼마든지 다양하고 내가 주인이 되는 게 중요하잖아요. 내가 뭐 내 나름대로 그 해석하는 게 중요하고 그걸 내 삶에 전유하는 게 중요한데 뭐 작가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 듣고 그 작가 얘기 따라서 한다? 그러면 이게 잘 안 돼요. 나와의 그 어떤 그 뭐라 그럴까 소통이 그래서 이제 작가의 죽음이 이제 이런 얘기해요. 그다음에 수신자 독자도 마찬가지다라는 얘기예요. 독자도 뭐냐? 독자도 능동적인 독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능동적인 독자가 돼야 되지만 대단히 중요한 건 뭐냐면은 너무 지나치게 자신의 어떤 그 생각을 작품을 이해하는데 반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은 이게 이제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그 견강구회라는 말이 있잖아요. 아전인수 이런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독자는 그 텍스트를 읽을 적에 이걸 갖다가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지 한마디로 말하면.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 자, 우리가 그 커뮤니케이션 모델은 6가지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아까 요 앞에 그림에. 그러면은 이 6가지 요소들이 어떤 형태로든지 관계를 맺고 서로 어떤 그 교류를 하면서 그 텍스트의 의미를 조정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내 마음대로 해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독자가 읽고 말이야 난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말 거야라고 하지 말고 적어도 어떤 대화적인 관계를 갖고 있어야 된다 텍스트와. 그래서 내가 텍스트에 양보할 건 양보하고 또 내가 주체적으로 읽을 건 읽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뭔가 의미를 찾아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그냥 내가 지금 기분이 나빠라는 걸 갖다 그대로 반영해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작품을 해석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호학이 그때 왜 필요하냐? 기호학이라는 것은 바로 그걸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해석하지 않고 그거 다 구조니까 구조적인 관계 속에서 기술해 나가는 것을 나는 어쨌든 해야 되니까 그 과정 속에서 나는 이미 내 주관을 많이 버릴 수밖에 없다. 왜? 구조라는 것은 그런 그 주관에 의해서 좌우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보편적인 코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이제 독자의 죽음도 있다는 거예요. 작가의 죽음뿐만이 아니라 독자의 죽음도 있다. 그러면 작가가 페이퍼 어서다. 그러면 독자도 페이퍼 리더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이 텍스트 속에서 일정한 독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메시지라는 게 있어요. 메시지라는 거는 그야말로 그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소설을 읽었다면 그 소설 그 자체, 뭐 소설이 담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메시지라고 이제 내가 이해하고 있지만 그게 아니라 그냥 그 소설 그 자체, 언어 그 자체. 또 음악을 내가 들었다 그러면 그냥 그 음악 그 자체, 이걸 메시지라고 해요. 근데 이것도 이제 우리가 이제 구조주의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음악을 생 음악을 들었다, 무슨 뭐 생 그림을 봤다 말이야, 생 뭐 조각을 봤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적어도 구조주의적 관점에서 보면은 이것은 텍스트로서의 조각이고 텍스트로서의 그림이다. 그러면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텍스트로서의 그림이라는 건 뭐예요? 분석 가능한 거다. 또 분석은 어떻게 하느냐? 아까 얘기했잖아요. 레벨을 이렇게 나누고 그 각 레벨마다 무슨 뭐 구조적인 그 관계를 갖다 기술하고 뭐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이거 하나를 그대로 보고 이걸 메시지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이것도 일정의 규칙에 의해서 만들어진 하나의 텍스트이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그냥 날 것으로서의 그 텍스트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구조주의적인 개념에서의 텍스트 메시지라는 개념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컨텍스트라는 말이 있어요. 이거 굉장히 또 중요한 말인데 우리가 어떤 것을 해석할 적에 맥락이라는 것이 분명히 존재하죠. 그러니까 그 맥락이라는 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윤동주의 그 서시를 읽었다 이 말이지. 그 윤동주의 서시 그러면은 그 맥락이 뭐냐? 우선 뭐 여러 가지가 있어. 너무 많아요 맥락이. 뭐 예를 들어서 윤동주가 살았던 시대 뭐 이런 거. 뭐 예를 들면 뭐 윤동주는 기독교 신자였냐 아니냐 뭐 이런 거. 또 윤동주는 일본에 유학했냐 안 했냐 뭐 이런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윤동주 씨의 어떤 맥락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예를 들면 그런 것 중에 하나를 선택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윤동주가 뭐 옥중에서 옥사를 했기 때문에 윤동주는 독립투사하고 독립투사이기 때문에 하늘에 뭐 바람에 별이 스치운다 그러면은 뭐 별인가 뭐 이게 이제 뭐 뭐다 이제 이렇게 해석한다면 이거는 수많은 텍스트 속에 하나를 갖다가 자의적으로 뽑아서 이걸 가지고 시를 갖다가 맘대로 결정론적으로 해석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구조주의적이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잘못됐다.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그 컨텍스트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컨텍스트도 결국은 그냥 날 것으로서의 현실이 아니다. 즉 우리가 이제 아주 옛날에 아니라 몇 주 전에 배운 빠놀이 아니다 이거예요. 랑그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랑그라는 건 뭐냐? 어느 정도 시스템화되고 체계화되고 코드화된 그런 어떤 맥락이 있다. 그 코드화된 맥락을 연결시켜 가지고 텍스트와 연결시켜서 기술해낸다면 그건 구조주의적이지만 그냥 단편적인 사실 하나를 가지고 분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컨텍스트라는 개념은 사실 뭐 시대적인 뭐 윤동주가 살던 시대도 있지만 지금 내가 읽고 있는 바로 이 시대도 컨텍스트가 되는 거예요. 왜냐? 21세기 내가 읽고 있기 때문에 나는 어떤 맥락에서 읽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텍스트의 이제 그 해석에 반영될 수 있지만 그것이 아까도 이제 얘기했지만 결정론적으로 반영되면 안 된다. 이걸 결정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그러니까 그 과정을 만약에 기술한다고 하면은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컨텍스트도 그냥 뭐
아 나는 그냥 막연히 일제시대 때 뭐 했다 뭐 이렇게 하면 내가 일제시대 때부터 도대체 뭘 알고 있나? 뭐 아는 게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뭐 역사책을 좀 읽어본다? 뭐 역사책 읽어봐야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결국은 나름대로 내가 말하자면 이해하는 어떤 체험의 바탕에서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알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내가 이해하는 어떤 그 체험에 내가 뭐 일제시대를 이해하는 그런 어떤 나의 어떤 그 기본적인 토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토대를 바탕으로 해서 그 토대를 어느 정도 그 구조화시켜서 그 콘텍스트에 대한 구조화를 시켜서 그것을 텍스트와 연결시키는 작업을 할 때 비로소 결정론이나 한원론에 빠지지 않는다. 되게 어려운 얘기죠. 근데 어떻게 보면 단순한 얘기기도 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학생들한테 뭐 님의 침묵에서 님은 뭐 조광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그 모든 오류를 다 담고 있는 거예요. 그 모든 오류를 담고 그냥 컨텍스트를 갖다가 마음대로 갖다가 자의적으로 결정한 결정론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섬세하고 아름다운 텍스트를 갖다가 그냥 단순한 어떤 관념에 환원시켜버리는 환원주의가 있고 그러니까 결정주의, 환원주의는 우리가 텍스트를 읽을 때 가장 나쁜 거다. 그러니까 시를 읽을 때, 그 다음에 그림을 볼 때 다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컨텍스트가 있으니까 코드가 있죠. 코드는 뭐 너무 중요한 얘기죠. 아까 이제 얘기했지만은 코드라는 것은 이 모든 것 지금 6가지 요소들이 있잖아요. 그 모든 것들이 다 코드의 지배를 받아야지 코드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 왜? 코드에서 벗어나면 구조주의가 아니기 때문에 구조 랑그가 아니기 때문에 빠롤이기 때문에 우리는 빠롤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컨텍스트도 그렇고 뭐 그 발신자도 그렇고 수신자도 그렇고 지금까지 내가 얘기한 게 뭐냐 실제적인 발신자, 실제적인 수신자 이런 거 없다 라는 거잖아요. 작가 이런 거 없다. 그럼 뭐냐? 이거 다 코드화된 것들이다. 작가도 코드화된 작가, 뭐 독자도 코드화된 독자, 컨텍스트도 코드화된 컨텍스트, 메시지도 코드화된 메시지. 그 모든 것을 지배하는 게 바로 코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조주의적으로 작품 텍스트를 이해할 적에 뭐 그냥 내 맘대로 이해하고 무슨 뭐 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어떤 구조에 입각해서 기술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접촉이라는 게 있어요. 컨택트. 이게 바로 뭐냐면 이게 요즘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은 매체에 관한 얘기예요. 매체. 그러니까 아까 뭐 아이폰 얘기했는데 그런 거예요. 매체. 그러면은 매체도 그냥 매체가 아니다. 날것으로의 매체가 아니다. 그럼 뭐냐? 이것도 코드화된 매체다. 그럼 코드화된 매체라는 건 뭐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매체 중에 가장 기본적인 매체가 뭐냐면은 말하는 거예요. 말. 그 다음에 글을 하는 거. 말과 글. 이거 다 매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말과 글의 관계는 어떤 걸까?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 적에 말로 하는 것과 글로 쓰는 것은 과연 다른 것인가 같은 것인가 이런 걸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하고 싶은 말이 있다. 그냥 말로 해도 되는데 그걸 글로 썼다. 그러면 이 말과 글은 같은 메시지를 전달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을 여러분들이 가져볼 수 있겠죠. 전혀 없더라고요. 없대요. 전혀 달라요. 전혀 다르죠. 네. 결론을 알고 계십니다. 다르잖아. 왜? 다르게 코드화됐기 때문에. 다르게 코드화됐기 때문에 같은 메시지를 전달한다 하더라도 다른 형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혀 다르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말로 할 걸, 뭐 통화로 할 걸, 뭐 문자로 한다? 이거 달라진 거잖아요. 그럼 달라졌다는 건 결국 뭐냐? 그냥 같은 메시지를 전달한다가 아니라 이거는 근본적으로 그 메시지에 대한 어떤 태도라든지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매체에 대한 연구는 오늘날 굉장히 그 각광을 받는 연구죠. 왜냐하면 이 시대는 매체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새로운 매체가 자꾸 만들어진다 이 말이죠. 그럼 새로운 매체가 만들어진 건 그냥 단순히 테크놀로지 문제가 아니에요. 기술이 발달했다 이 문제가 아니라
철학의 문제다. 예를 들어서 이런 매체를 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매체를 만들었다 그러면은 그거를 갖다가 철학적으로 연구할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요새 매체 철학 이런 거 연구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말하자면은 그 구조주의적으로 만약에 그 얘기를 한다면 결국은 이런 그 근본적인 그 코드의 매체의 코드를 연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아까 그 얘기는 내가 잘 이해를 못하지만 그 어쨌든 새로운 매체가 만들어지면 새로운 사유가 발생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매체가 새로 만들어져서 그걸 사람들이 쓰기 시작하나요? 그럼 그냥 단순히 기술적인 어떤 발달만 있는 게 아니고 그 매체로 인한 사람들의 생각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하다는 거죠. 그건 왜 그럴까? 그건 코드가 바뀌기 때문에. 코드라는 건 뭐냐? 굉장히 그 일반적인 규칙이다. 일반적인 규칙이 바뀌면은 당연히 모든 것이 바뀌는 사고의 패러다임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라면 얼마나 매체가 중요한지 우리는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그 매체 연구가 이제 요새 굉장히 활발을 하고, 그래서 이제 뭐 이게 사진이라든지 뭐 영상 매체, 뭐 영화라든지 또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연구를 하면은 거기에는 아마 이 시대의 사람들이 어떤 그 사고를 하느냐, 사유를 하느냐, 이제 이런 것에 대한 어떤 해답 같은 것을 좀 얻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뭐 그래서 이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들 있잖아요. 이거는 한번 읽어보세요, 집에서. 왜냐하면 이거 다 하나하나 설명하면 재밌는데 이제 이거는 뭐 무슨 얘기냐면 아주 간단하게 얘기한다면은 언어가 아니 6가지 그 커뮤니케이션 요소가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야콥슨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은 소시루의 구조주의를 좀 이렇게 그 실용화시킨 사람이에요. 실용화시켰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뭐 문학이라든지 영화라든지 문화라든지 모든 영역으로 이 이론을 갖다가 확대시켜가지고 적용하려고 한 사람이 바로 이 야콥슨이라는 사람인데, 근데 이 사람이 그러면은 그 언어학 이론을 갖다가 이 적용을 시키려고 하니까 이게 언어학 이론 그 날 걸로 그대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이제 이런저런 방식을 통해서 또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서 자꾸 이제 하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조금은 더 느슨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맥락이 좌우되니까 어떤 상황이 생기고 이러니까 그 상황에 맞게 자꾸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6가지 요소를 얘기할 때도 이 사람이 이제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이 6가지의 기능이 있고 그 6가지 기능 중에 어떤 것이 강조되느냐에 따라서 다른 언어의 기능이 발현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를 들어서 발신자가 있고 그럼 발신자가 강조되면 어떤 기능이 발현된다. 수신자가 발현되면 어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결국은 이 6가지 요소들이 그냥 평등한 관계를 가지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커뮤니케이션이 있다 그러면 그냥 이 6가지 요소들이 다 조화롭게 뭐 이렇게 그 발현돼 가지고 뭐 여기 이제 뭐 여러 가지 있어요. 감정 표시 기능도 있고 시적 기능도 있고 무슨 메타노 이런 것이 다 똑같이 발현된다가 아니라 그런 게 아니라 여기에는 어떤 위계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 어떤 경우는 발신자가 더 중요해야 될 필요가 있고 어떤 경우는 또 메시지가 중요해야 될 경우가 있고 이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에 따라서 결국은 그 소위 말하면은 메시지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상황에 따라서 어떤 것이 발현되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런 것을 그 얘기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예술을 놓고 볼 적에 또 그런 얘기를 똑같이 할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시나 소설이나 무슨 뭐 그림이나 뭐 영화나 뭐 사진이나 이런 걸 보고 도대체 여기는 어떤 기능이 강조됐을까라는 것을 우리는 이 모델을 통해서 판별해 볼 수가 있다. 예를 들어서 이 사진은 뭐 발신자가 굉장히 강조된 것 같아. 뭐 이 사진은 메시지가 강조된 것 같아. 이 사진은 뭐 무슨
코드가 강조된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 그러면 이런 것이 하나의 분석의 그 기준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글쎄 뭐 좋은 예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뭐 이제 여기 뭐 예를 좀 든 것도 같긴 한데 어쨌든 그 뭐 여기서 이제 시적 기능 같은 거 이제 이런 걸 한번 우리가 예를 들어보자. 6가지 중에 메시지가 강조됐을 때는 시적 기능이 발현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 지금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집에서 읽어보세요. 이거 하나하나 설명하려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근데 이제 메시지가 강조될 때 시적 기능이 발현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메시지가 강조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메시지라는 것은 그냥 메시지 자체를 얘기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메시지 자체가 강조된다는 얘기는 메시지 자체가 뭘 이렇게 뭐 장난을 친다든지 무슨 뭐 했다는 얘기예요. 메시지가 거기에서 뭐 메시지가 가리키는 뭐나 이런 게 아니라 메시지가 가리키는 건 컨텍스트잖아요. 그거 아니고 메시지 자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뭘 예를 들었냐면은 옛날 사람이니까 20세기 중반 사람이니까 뭐 예를 들면 그 당시에 이제 미국에 아이젠하워라는 대통령이 있었어요. 아이젠하워. 근데 아이젠하워가 그 선거 운동할 적에 선거 구호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사람이 아이크예요. 아이크. 애칭이 아이크. 그래서 I like 아이크 뭐 이런 걸 막 하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이제 I like 아이크 뭐 나는 아이크를 좋아한다는 얘기인데 뭐 별거 아니지 않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보면은 I-K-K 이렇게 해가지고 I like I 굉장히 리드미컬하게 한다는 거지. 바로 이게 일종의 말장난이거든요. 바로 이 말장난이 바로 시적인 기능을 발현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운율 뭐 이런 거.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은 우리가 이제 뭐 재밌는 어떤 농담 같은 거 할 때요. 뭐 여기 이제 아주 옛날 이 책 쓴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옛날에 무슨 개그 뭐 이런 거 예를 들었는데. 그런 거를 우리가 시적 기능이라고 얘기한다. 그러면은 뭐 예를 들면은 시적 기능이라는 것은 어떤 언어의 놀이 뭐 이런 거죠. 말놀이 이런 거. 그래서 우리가 농담. 나는 그 아재 개그도 굉장히 시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전형적으로. 그러니까 그 아재 개그 같은 거 이런 거 다 시적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시 그러면은 뭐 어디 뭐 무슨 뭐 문예지에 발표된 시만 시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생활 속에서 던지는 농담들 이런 것들이 다 시적 기능을 발현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제 그런 것을 이제 그래서 이제 여기서 내가 왜 시적 기능을 굳이 예를 들었냐면 우리가 예술을 갖다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예술이 바로 어떻게 보면 이 시적 기능이 가장 잘 발현되는 거다.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진도를 나간 걸로 합시다. 그래서 이제 그 읽어보면 돼요. 그 뒤에 부분을 읽어봐. 그래서 우리가 그 3강의 진도는 다 나갔다. 이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다음 마지막 시간은 4강의 내용, 5강의 내용. 5강의 내용하고 다 연결된 거기 때문에 아마 빨리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거기까지 뭐 질문할 거 있으면 질문. 이게 책에서 발췌하신 거죠, 선생님 책을? 그렇죠. 네. 책은 어떤지. 책은 절판돼가지고 없어. 절판돼서 알아서 중고 서적에서 구매를 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저 중고 서적으로 구매했어요. 큰 활자 책은 아직 판매하고 있더라고요. 요한에도. 노안을 해야 하는데. 다음 시간이 마지막이네요 벌써. 저는 근데 사실 뭐 듣고 다 지나면 까먹어서 문제이기는 한데 제가 평소에 책을 읽거나 아니면 기타 연습을 할 때 왜 그런 과정을 겪어내는지에 대한 걸 되게 많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 아까 과정을 넘어서지 않고 요약된 것들이 그게 절대 불가능한 게 악기 연주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예요. 예. 근데 악기 연주를 할 때 진짜 많이 좌절하기도 하고 이러는데 그러니까 몇 년 동안 하면서의 그 저한테 쌓인 그런 것들을 이해를 할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하고 아까 그런 그리고 요즘에는 왜 영화도 요약본으로 본다는 그럼 뭐 안 보는 거나 마찬가지죠. 네 그래서 그
요약본 그게 어떤 건지 참 저도 실감이 나고 그리고 지난 시간에 말씀하셨잖아요. 작가 왜 부르냐고 작가한테 뭐 듣냐고 저희도 작가 모시는 거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아요. 근데 그 아까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작가가 어떤 이 작품을 막 대변해 주기를 바라는 것보다는 약간의 주변에 그러니까 보통 주변에 약간 참고 아니면 뭐 그 사람의 다른 인생 뭐 이런 쪽으로 조금 요청을 드리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작품 자체로만 매몰되면 독서 동아리도 그렇더라고요. 작가님의 작품에 매몰되면 독서 동아리가 잘 안 돼요. 비판도 못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일상에서 되게 많이 돼서 다음 주에 쫑파티를 해야 되나? 김밥이라도 사다 놓고 쫑파티라도 해야 될까요? 뭐 그건 알아서 하시고. 네, 단톡방에서 얘기하겠습니다. 어떤 뭐 질문. 먼저 하세요. 예. 그러면은 그 타르코프스키 감독이 그렇게 영화를 함축적이고 어렵게 만든 이유는 꼭 자신의 그런 의도를 이렇게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보는 관객으로 하여금 다양한 해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바람에서 그렇게 만든 걸까요? 그렇게 만들었을 수도 있죠. 그렇게 만들었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내가 그런 작가일수록 내가 무슨 뭐 관객을 계몽한다든지 뭐 이런 생각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이런 이데올로기를 좀 전달해야 되겠다든지 뭐 그런 의도를 가지고 그런 의도를 갖고 있다 해도 하는 과정에서 그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예술이 스스로 하는 영역이 우리는 있다고 봐야 돼요. 그게 어떤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러니까 그림도 그리다 보면은 그려지는 뭐 그런 영역이 있어요. 내가 처음에 이제 시도할 때는 이런 걸 그리겠다 하지만 그리다 보면은 이건 이렇게 그려야 되겠다 저렇게. 그러면 전혀 다른 것이 나올 수가 있죠. 심지어 논문도 그래요. 논문도 그래요. 내가 저는 이제 논문 많이 써봤기 때문에 아는데 처음에 뭐 계획한 대로 쓰는 게 아니에요. 쓰다 보면 써지는 거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뭐 인생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건 좀 이상하지만 인생에 대해서 뭐가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살다 보면은 뭐가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오히려 더 인생을 충실하게 하는 방법이다. 그러면 교수님 생각하시기에 어떤 한 작품이 있으면 그렇게 정보량이 너무 많아서 너무 이렇게 대놓고 뻔한 것보다는 뭔가 이렇게 받아들인 사람이 많은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함축적인 의미를 많이 담은 작품이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하시는 저는 저는 뭐 그게 더 좋다고 봐요. 네. 취향이겠지만 왜냐하면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게 왜 하느냐면 글쓰기를 위해서 한다 이런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글쓸 거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빤한 작품은 글쓸 거리가 없어요. 그냥 요약만 하면 된다든지 뭐 이런 거잖아요. 리던던시. 근데 이 엔트로피가 높은 작품들은 내가 할 말이 많아요. 왜냐하면 질문이 많기 때문에 이 대시에 무슨 의미인가 이제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이제 생각하면 되는 거죠. 홀짝의 마지막 질문으로. 그 질문은 아니고요. 네. 제가 적어도 현대미술을 감상할 때 도대체 작가의 의도가 뭘까라고 보는 것보다는 그때 내가 내 논리로 내 인상으로 파악을 해도 되겠구나라는 생각은 들었어요. 그렇죠. 그거 맞죠. 그런데 문제는 그 코드 말이죠. 네. 제가 만약에 현대 개념 미술가들이 어떤 공유하는 코드를 만약에 모른다. 그러면 거기서 약간 배제되는 건가요? 아니 그게 아니죠. 코드는 이미 존재하는 게 아니고 내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규칙을 내가 추정하는 거죠. 수신자 입장에서도 당연하죠. 그러니까 뭐 이미 코드가 있을 거다. 뭐 있겠죠. 근데 그것도 누가 만들어 놓은 코드지. 또 잠정적인 코드지 그것도. 그러니까 그거 뭐 거기에 좌우될 필요는 없죠. 근데 여기 글에서도 쓰셨지만 수신자가 그냥 정보 전달하는 그 역할만 하려고 할 때가 되게 많잖아요. 발신자가? 그러니까 발신자에게서 받은 거를 그대로
그러니까 앵무새 같이 복제하는. 그러니까 물론 그것과 똑같지는 않지만 이 다음번에 또 그게 또 나오겠지만 똑같지는 않지만 그냥 이 사람이 뭐를 얘기를 했을까? 그리고 내가 이걸 들었으면 이거의 전도사가 되려는 거예요. A 다시처럼 이 사람과 똑같은 사람처럼 돼서 내가 딴 사람한테 이거 너무 좋다고 이것만 한동안 계속 하다가 또 그 다음에 또 뭐 새로운 게 나왔어. 아니라더라. 또 이거. 그러고 또 그 다음에 그 사람이 갑자기 뭔 일이 큰 이슈가 터졌어. 그럼 완전 그 사람을 사회 악이 완전 그 배척해버리고 그러는 부분들도 많이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그거는 이제 들어요. 좀 비판적인 읽기나 주체적인 네. 읽기 이런 게 필요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비평 같은 것들을 하지 못하고 그냥 그 사람의 것들만 그냥 그대로 따라. 그런 건 이제 노예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나는 작가의 노예가 되면 안 된다. 그 대신 작가를 또 내가 노예로 만들어서도 안 된다. 그냥 대화 상대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람직하지. 예. 뭐 내 마음대로 읽는 건 작가를 노예로 만드는 거죠. 텍스트를 노예로 만들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작가가 하는 얘기를 그대로 따라간다. 그러면 이건 내가 스스로 노예가 되는 거니까. 이런 건 안 된다는 거지. 그리고 이것도 질문을 했는데요. 이렇게 받아들이면 될까요? 아까 아이폰 같은 경우는 이게 전화다 아니면 게임기다 뮤직 플레이어다 인터넷 내비게이터다 라고 정체성을 정의하는 게 의미가 없다. 왜냐? 물 같은 경우 상온에서 물인데 이제 0도 밑으로 떨어지면 얼음이 되고 그 다음에 100도 이상이 되면 기체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은 무엇이냐 라고 정의하는 것은 구조주의자의 사고에서는 의미가 없다. 왜냐 모든 것은 계속 변하는 거잖아요. 근데 나도 아직도 잘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내가 이제 만약에 이 아이폰까지는 모르겠고 휴대폰을 내가 저기를 한다면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 시대는 유목의 시대다. 유목민의 시대다. 그러니까 농경민의 시대가 아니라 유목민의 시대다. 그럼 유목민이라는 거는 여기저기 이제 돌아다니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가 그 돌아다니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장비를 갖다 갖춰야 될 거 아니에요. 뭐 텐트를 한다든지 무슨 뭐 밥 해 먹는 거 뭐 이런 거 다 갖추고 다녀야 되잖아요. 근데 이 시대에 이거 하나면 다 된다는 거예요. 이 휴대폰 하나면. 그러면은 이 시대의 유목민적인 삶에 가장 적합화된 일종의 그 테크놀로지의 산물이 바로 나는 아이폰이건 휴대폰이건 이런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를 들어서 그때그때 필요한 거 갖다 쓰는 거죠. 네. 근데 이제 그런 것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까 얘기한 그 매체가 사유를 결정한다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인데 이런 휴대폰이라는 매체는 결국은 농경민적 사유보다는 유목민적 사유에 맞는 그런 그 기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시대는 어쨌든 노마드의 시대예요. 그러니까 떠돌아다니는 시대지 무슨 농경민 사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점에서 이제 나는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죠. 뭐 아이폰이나 이런 거는. 이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경제의 산업의 형태가 바뀌면 인간의 생활 형태도 바뀌고 사고 자체도 바뀌어 버리잖아요. 그럼요. 예. 농경민 속에서 우리는 공동체를 이루어야 됐었고 농경제 사고를 했었지만 지금 노마드 시대에서는 우리가 다 같이 개인화되고 그러니까 지금은 산업 자체가 그렇게 가다 보니까 우리의 생활도 그대로 이제 그렇게 되면서 뭐 거기에 최첨단의 가장 거기에 있는 게 이제 스마트폰이 그 역할을 굉장히 더 강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 구조적으로 본다면 그 스마트폰이 생겼을 때의 우리의 어떤 사고라든가 생활 상하고 그 과거에 스마트폰이 있기 전에서의 우리의 삶의 어떤 생활 패턴이라든가 사고를 이렇게 비교하는 것도 안에 구조적으로 이렇게 가능하죠. 왜냐하면 그 이전 시대의 어떤 구조가 있고 지금 시대의 구조가 있는데 이게 이제 일종의 변형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역할이 이렇게 변하고 이런 역할이 이렇게 변하고 어떤 배치가 좀 그렇게 바꿔져. 따진다면 우리가 공동체의 생활의 기준이라고 볼 수는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이게 먼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게 기준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 자체만이 진리는 아니다.
농경 생활이었기 때문에 거기에는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했던 거지. 그렇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 공동체에 대한 생각도 어떻게 보면 달라지겠죠. 예. 옛날에 우리 뭐 대학 다닐 때는 맨날 무슨 모여가지고 술 마시고 무슨 뭐 했는데 요즘 애들은 그런 거 안 해요. 그러니까 이제 다 각자 노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은 완전히 패턴이 변하는 거죠. 나쁘다 좋고가 아니라 그렇죠. 그 시대의 산물이었다가. 그럼요. 구조주의는 나쁘다 좋다 절대 얘기하지 않죠. 그러니까 나는 그 평론가라는 사람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이 작품이 좋네 나쁘네 하는 거 난 제일 싫어하거든요. 별점 주는 거. 아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손쉬운 그러니까 어떤 그 권위주의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작품이 좋다 나쁘다라고 자기는 얘기할 자격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자기는 평론가라는 타이틀을 달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많은 사람들한테 어떤 그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떤 폭력을 휘두르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어떤 작품이든지 좋은 작품, 나쁜 작품은 없다. 왜? 그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존 케이지가 음악을 한답시고 피아노로 부숴버렸죠. 그 다음에 백남주는 서양 음악의 전통의 어떤 요소 중에 하나인 바이올린을 끈에 묶어서 뒤를 걸어다녔죠. 그러면 두 가지 질문인데 하나는 그것을 우리가 음악의 새로운 해석이다 아니면 구조주의적인 접근이다 아니면 음악을 해체했다라고 음악이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은 그냥 그거를 그냥 행위 예술이라고 다른 음악이 아닌 미술이나 그런 걸 예술 행위라고 봐야 될까요?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면 이거예요. 지금 질문한 분이 장르라는 개념에 지금 사로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모든 예술은 음악이거나 설치 예술이거나 뭐 행위 예술이거나 이런 것으로 분류해야 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 장르라는 개념은 굉장히 안 좋은 개념이에요. 내가 파악하는 장르의 개념은 이것 때문에 다 망쳤다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은 이 장르라는 개념은 본래 생물학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생물학에서 막 처음에 이제 분류를 했거든요. 뭐 린네가 분류하고 뭐 이랬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인문학이 자기네들은 별로 과학적이지 않은데 저 사람들이 막 과학적으로 분류하는 거 보니까 저거 대단한 거다 싶어서 인문학이 그걸 받아들여 가지고 막 분류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문학도 분류하고 회화도 분류하고 뭐 미술도 분류하고 다 분류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조각조각 하나에 각자 들어가 가지고 자기가 거기서 왕이 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어디에 대가다. 그럼 예를 들어서 뭐 국문학청 뭐 하면 뭐 고전시가라는 게 있다 칩시다. 나는 고전시가 전공이야. 그러면은 자기는 고전시가라는 영역 안에 딱 갇혀가지고 내가 뭐 고전시가 하는데 무슨 현대소설을 내가 뭐하러 알아. 뭐 무슨 산문을 내가 왜 알아. 이런 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장르의 개념이 나쁜 학문적 권력 체제를 만들어낸 거예요. 제가 나빴네요. 아니. 조금 벗어날 필요가 있어요, 그런 거. 지금 너무 좋은 말씀이시네요. 그러니까 이게 뭐다 이렇게 규정하지 말라. 그냥 그 자체로 예술이면 되는 거지. 그럼 또 하나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그럼 이게 음악이든 뭐든 예술이든 상관이 없다. 그냥 무엇이다. 그리고 백남준이 바이올린을 메고 돌아다니는 거를 발신을 했잖아요. 네. 그러면 수신자들은 그냥 알아서 수신하면 된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은 백남준 이후에 예술가는 어떤 것에 반항을 해야 될까요? 어떤 권위에 도전을 하고? 백남준이 이미 다 해체하고. 아니 그 정도 가지고 해체했다고 하면 안 되지. 좀 더 진보적으로 가야지. 더요? 예. 그보다 더 해체할 수도 있죠. 해체는 끝이 없어요. 해체는 끝이 없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폴짝은 항상 그런 장르에 대해서 도전을 하고 있다고 생활 속에서는 사실 그러고 있는 사람인데 오늘 얘기를 하는 거에서 되게 갇혀 있다라는 생각이 드니까는 조금 전 놀랐어요. 원래 이렇게 아니 뭐 제가 갇혀 있었네요. 제가 갇혀 있었네요. 이중적인 거다. 제가 겉과속이 달랐네요. 아니야. 마지막도 질문. 그렇다면 그
비구조주의자적인 관점으로 네. 소시리를 예. 소시리에 대한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예, 예, 예. 소시리는 왜 예. 어떤 것에 염증을 느껴서 예. 구조주의라는 개념을 예. 언어학자로서 예. 떠올리게 된 걸까요? 그때 그러니까 그거- 소시리에게 어떤 압력이 있었던 거예요? 아니, 소시리의 압력은 내가 모르겠고 예, 예. 그냥 내가 구조주의적인 관점을 지지하는 입장에서만 얘기한다면 네. 어느 것에 염증을 느끼냐 하면은 네. 소통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소통이 되는 것처럼 서로를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는 어떤 말을 막 던지고 하는데 사실은 소통이 안 되는 말들이에요. 왜냐하면 서로 잘 모르는 거니까. 그러니까 나는 내 나름대로 뭐 내 입장에서 그냥 내 맥락에서 얘기하고 저 사람은 저 사람 나름대로 맥락이 있는데 서로 그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내가 얘기하면 저 사람은 알아듣겠지 이제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지.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게 서로 알아듣지 못하는 소통 불능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소시르는 소통 가능한 영역을 정해놨잖아요. 랑그라는 영역에서만 소통이 가능하다. 근데 그 외의 영역은 빠롤이에요. 이건 소통이 안 되는 거야. 근데 우리는 이 빠롤의 영역에서 막 소통되는 것처럼 거짓말하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런 소통되지 않는 답답함, 그리고 소통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소통되고 있다는 그 무지 내지는 착각, 이런 것에 대한 염증이라고 나는 봐요. 구조주의는. 아마 해체주의가 승하면은 누군가는 해체주의 된다 반감을 갖고 또 깨고 예, 계속 또 바꾸고 바꿀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죠. 미래는 어떻게 예측할 수 없어요. 인간의 어떤 사유라는 거는 계속 변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근데 나는 중요한 건 뭐냐면 변할 수 있다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내가 왜 보수적인 것을 싫어하느냐면은 보수적인 것은 변할 수 있다는 걸 자꾸 부정하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계속 뭔가 변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만 해도 나는 이게 이제 인간이 앞으로 진보의 희망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게 이제 특히 우리가 예술을 얘기할 때는 예술의 형식 문제, 이런 거지. 그러니까 뭐 아까 그 백남주 같은 분도 뭐 그 이전에 어떤 형식을 깨트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에 그런 걸 나는 이제 굉장히 희망적으로 본다.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요즘은 다 그래서 현대 예술가들이 다 해체하고 다니고 다 깨트리고 전복하려고 해서 오히려 나까지 그러면은 별 안 칠 것 같고, 내가 주목받으려면 그 반대로 행동을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더 포스트 모던한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이제 지금 뭐 그 주목받는다는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뭐 주목받고 안 받고는 한 뭐 약간 좀 부차적인 문제로 생각하는 게 좋죠. 왜냐하면은 내가 생각하는 어떤 그 예술의 그 실천 가능성, 생산 가능성,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그다음에 그게 이제 뭐 주목을 받는 거 안 받는 건 이제 그 다음 문제다. 질문 많아서 좋네요. 너무 좋은 시간이었어요. 예. 다음부터 질문 한 건당 5,000원씩. 제가 나빴네요. 제가 갇혀 있었네요. 질문들을 많이 해주시니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럼요. 질문이 제일 중요해요, 사실은. 질문이 있어야 글을 쓰지. 그럼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